XML과 HTML, 물론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HTML을 제가 먼저 열었는데 HTML은 정해진 엘리먼트라고 하죠. 태그들이 있어요. 처음에 HTML5를 선언을 하고 HTML을 선언하고 시작됐으면 헤더가 끝나고 이런 사항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XML은 가장 먼저 문서에 인코딩 선언을 해줍니다. 이 인코딩에 대한 선언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동일합니다. 안 싫어했으면 EUCKR, UTF-8로 했으면 UTF-8 동일하게 저장해야 매칭이 되고 또한 한글이 깨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XML에서는 내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글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원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주고 일반 웹 문서와 동일하게 종료를 해주고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원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하지만 공통점은 시작하는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종료해줘야 되는 태그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태그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저장 목록을 만들어서 내용을 입력해서 뽑아다가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ML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기계적으로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태그가 있으면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 내용으로 나이라는 태그가 있다면 이것도 나이로 인식하자. 이런 식의 규약을 정의하게 되면 규약이 정해진 안에서 일정한 내용이 있겠죠. 여기 내부에서는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이런 부분도 하나의 XML 규약들이 있듯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 그런 프레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사용하기 위한 규약은 있습니다. DTD라든가 스키마라든가 이런 관련된 XML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게 되면 되게 용이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조화를 시킬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되는 거죠. HTML은 구조화를 하게 되면 좀 많이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점이 있죠. HTML이나 PHP, ASP 그런 것은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봐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XML은 사용자가 직접 이 페이지를 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주로 XML은 문서의 구조라든가 데이터의 표현이라든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물론 XML에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CSS를 접합을 시켜서 보여준다든가 이 기술을 통해서 웹문서 HTML로 변환을 한다든가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XML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게 중점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웹문서에서 BR 태그를 정의 한번 해보죠. BR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닫는 태그가 없어도 BR 태그가 운영이 되죠. 하지만 XML에서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돼버립니다. 태그를 하나 입력을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싱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만 그런 게 아니라 리눅스라든가 맥이라든가 아니면 유닉스 그런 플랫폼들에서도 이 문서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XML은요, HTML에 있는 일반적인 태그들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파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를 생각하시면 태그는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먹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글 태그가. 지금은 학습이니까 한글 태그로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태그를 생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영문 태그로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영문, 그리고 밑에는 한글 이렇게만 생각이 되시겠지만 현재 이 부분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을 HTML이랑 동일하게 bod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맨 윗줄에 있는 부분을 PI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처리를 위한 지시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ML 문서의 버전, 인코딩 형태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형태인데 EUCKR과 UTF-8에 대한 그런 차이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해주셔야죠. 또 한 가지 규칙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태그들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그들을 정하기 위한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규칙만 따로 정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yes라고 해주면 됩니다. 즉, 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럴 때는 yes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no라는 것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n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다른 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와서
어떤 규약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거나 읽어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한 부분은 없다고 해서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인코딩 기능이 선언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UTF-8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선언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싱을 하다가 이런 내용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싱 같은 경우에는 XML의 문장 구조라든가 문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대로 만들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파서는 파싱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걸 해석해서 어디엔가 출력하거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서를 정의를 할 건데요. EUCKR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면 제품군을 만들고 제품군 안에 제품, 그 제품 안에 제품의 어떤 이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그거를 감안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또 다른 제품이 들어가겠고 거기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겠죠. 물론 웹문서든 스크립트든 다 똑같이 주석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작업자 또는 관리자, 코딩자만 알아볼 수 있게 주석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 주석은 소스가 복잡해질수록 종류별, 요소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지금 종료 태그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노드라는 것으로도 말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ML을 트리 구조로 만든다든가 구성하게 됐을 때는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말 그대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클래스라든가 아이디라든가 HTML 문서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넣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 쉽게 한글로 했는데 이것은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따옴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CSS 같은 경우에 클래스 그냥 지정해버리면 따옴표가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따옴표를 만들어줘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웹문서랑은 좀 달라요. 예전에 XHTML, 지금은 HTML5로 해석하지만 XHTML인 경우에도 소스가 상당히 엄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웹문서에 종료되는 태그가 없어서 종료를 시켜야 되고 BR 태그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인풋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 사항을 해줘야 됐을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XML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종료 태그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쉼표로 구분돼서 내용에 밸류 값을 넣어야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은 따옴표를 만약에 입력을 안 하잖아요. 에러가 나게 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디벨로퍼라든가 이런 자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런 편집을 하실 때 보면 텍스트 아래에 물결 무늬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러나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일단 이만큼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품명, 제품군 이렇게까지만 됐다. 그러면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실제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황당하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지극히 정상이냐면 에러가 나면 이것들은 아주 엄격하다고 그랬죠. 닫는 태그를 하나 없애보죠. 저장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의 사항인데 브라우저에 따라 또는 윈도우에 따라 이 사항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XML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자열의 어떤 몇 번째 줄, 몇 번째 위치가 문제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출력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류를 고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현재 이건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라면 주석 처리된 게 나오면 안 되죠. 일반 웹문서에서도 CSS에서도 그렇고 주석 처리된 것은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CSS를 직접 바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웹문서는 주석 처리해 놓은 것은 사용자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출력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오는 건데 주석 처리를 했다. 사용자는 안 보인다. 하지만 소스상 보기를 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이건 사용자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코딩자가 보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기능을 안 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올바르게 나온 내용, 그런 사항을 웰폼드 문서라고 합니다. 형식이 잘 갖추어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소스 태그를 내가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영문이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는 이 언더바죠. 다 사용이 됩니다. 단지 규약이 있다면 첫 번째가 영문, 그 다음이 한글은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한글, 영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숫자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실 수 있는 게 한 칸 띄고 1. 지금 이것은 공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공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칸을 띈다는 의미는 속성 값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짝 붙여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XML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쓰셔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 오류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 기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의 영역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좀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맨 바깥에 있는 이거를 루트 요소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도 가장 최상위가 루트죠. 이 부분, 루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단 한 개만 인정이 되는 게 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품군 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제품군 2라고 해서 루트 요소를 만들어줬다. 이거 올바른 코딩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루트 요소는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하나 안에서 다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배워볼 것은 empty 요소, 즉 비어있는 요소라는 건데, 예를 들어 태그와 태그 사이에 내용이 비어있을 때가 empty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HTML을 얘기하면 BR 태그가 있죠. 그리고 IMG 태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요소는 이런 사항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명칭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요소를 작성할 때는 바로 IMG나 HR 이런 것처럼 스스로를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 XML과 HTML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HTML은 종료를 하고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적용되고 반영에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 강의를 드렸던 것처럼 XML은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XML에서는 이미지 태그라든가 HR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이 이상은 내용이 없다고 해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럼 이렇게 종료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들 이유도 없겠지만 XML 자체에서 인식하는 것은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닫는 게 없는 내용이 없다. 그랬을 때 슬러시로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태그를 닫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자체에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브라우저에 보이거나 연동해서 보일 때는 에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XML에서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랑 좀 달라요. 물론 자바스크립트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 HTM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죠. 하지만 XML은 명확합니다. HTML에서는 인식이 같아요. 하지만 XML에서는 이것과 이것은 내용이 같지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태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봐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제품군 자체가 부모죠. 부모 안에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명이 있고 그런데 항상 통상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 이 부모 안에 자식이 있으면 이 안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제품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에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테고리 트리처럼 이렇게 상속관계가 아주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이 사항, 그런데 단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추가해서 만약에 쓴다면 현재는 에러입니다. 속성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PC 데이터, 현재 여기서 그냥 PC는 파스드 캐릭터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파싱을 해주는 데이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산을 좀 해보셨거나 스크립트를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안 되는 게 있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엔드라든가 따옴표라든가 작은 따옴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PC 데이터로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PC 데이터는 무엇이냐? 이런 태그와 태그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을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파싱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이건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가 되고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에 있는 값이 뭐냐, 파싱해버릴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제 정말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은 10은 5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XML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태그에 있는 닫힘으로 이것을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HTML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걸 쓰게 돼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를 써야 됩니다. and 명령어를 해줘야 돼요. GT 그리고 끝이 아니라 세미콜론을 넣어주게 되면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는 이게 아니라 이거죠. 파서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따옴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따옴표를 해줬다고 했을 때는 XML은 이것은 속성값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PC 데이터로 이런 사항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풀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ND 같은 경우는 N%라고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ND, 연산 기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자로 출력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현재는 XML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해드리죠. 주성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됐던 내용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출력되는 사항은 AND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현재 XML에서는 파싱되는 이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AND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면 현재 에러가 나서 아무 내용도 출력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N%로 해서 하면 AND 표시로 인식을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다가 적용해서 어떤 기호인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내용을 붙여 넣어서 이렇게 출력될 수 있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낫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놓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느낌표 해주시고 꺽쇠 열고 닫고 해주시고, 꺽쇠라기보다는 대괄호라고 지칭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C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또 대괄호를 한 번 더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닫힘이 한 번 더 돼야 되겠죠. 넣고자 하는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죠. 10보다 5가 작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해당 내용을 보면 새로 고쳐 봤을 때 에러가 나는데 이게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 C 데이터를 알려드리면서 또 참고로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HTML은 계산을 하지 않죠.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방식이죠. C 데이터, 파싱을 하지 않는다. 즉 여기 P가 빠졌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이 내용 중에서 P가 빠진 거예요. 파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읽혀지는 겁니다. 근데 왜 에러가 났을까요? 10이 5보다 작지는 않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오류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새로 고침해서 보면 이 부등호가 그대로 나왔죠. 즉 현재 배우신 것은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객체 참조를 해줘서 입력을 해줘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직접 데이터만 읽혀지게 해서 그대로 출력하게 되려면 파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P를 뺀 C 데이터로 해서 이 C 데이터 이 사이에 있는 대괄호 안에 있는 이 사항을 그대로 읽어오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DTD라고 또 아셔야 될 게 Document Type Definition 해서 이 문서의 형태, 타입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웹 문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문서에 대한 규칙을 정의를 해서 규칙에 어긋나면 오류가 나거나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떨 때 쓰냐면 XML로 코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태그는 다 각기 달라요. 이런 태그를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RGO 대신 LGO라든가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축적이 돼서 비교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 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공통적으로 맞춰주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DTD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딩 시에 실제 사용자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 알 수도 없고 언어셋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자체를 주로 DTD를 쓰셨을 텐데, XML에서의 DTD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기본적인 것은 사용해주는 태그를 통일화시켜준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것을 나름 생성해서 다른 회사에 줬는데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조해서 맞춰준다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DTD라는 문서를 통해서 연동해서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웰폼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문서다. 올바르게 보이는 문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DTD를 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이 내용은 여기서 뒤로 하고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1이라고 저장을 한 상태고, 물론 이 자체는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에 독타입이라고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항은 항상 보셨던 웹문서의 선언사항이니까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독타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루트 요소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루트는 뭐였습니까? 제품군이 가장 우선되는 루트였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제품군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겠고, 그리고 대괄호를 열어주고 또 닫아줘야 되겠죠. 자바스크립트처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소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느낌표에서 대문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엘레멘트, 요소라는 의미죠. 요소를 적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준 상태고, 첫 번째 요소는 독타입에 나와 있는 제품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주고, 옆에 봅시다. 그러면 부모 다음에 제일 큰 자식, 제품이죠. 이 큰 자식을 써주는 거죠. 큰 자식을 쓸 때는 이렇게 괄호로 해서 제품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즉 이것은 제품군이라는 것의 하위 요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되겠죠.
현재는 이 밑에 자식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건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것이랑 동일하게 엘리먼트라고 정의해줘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엘리먼트를 뭡니까? 바로 자식 요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품에 대해서 또 하위 요소가 있겠죠. 괄호 만들고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상태고, 하위 요소는 이렇게 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내용은 다시 지우고 잘못 넣었는데, 여기 하위 요소는 한마디로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제품 코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제품이라는 요소 안에 자식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5가지의 하위 요소죠. 그 자식 요소들은. 그렇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제조사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원래는 제조사라는 태그가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닫히는 태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여기 내용이 막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위 요소다. 하위 요소를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하위 요소가 아닌 경우에, 즉 어떤 값이 문자열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값은 반드시 샵 해주고 PC 데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파스드 해서 쭉 설명해드렸던 내용 있죠. 이 값은 파싱이 되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여서 타이핑을 다 완료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바스크립트보다 들여쓰기를 더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부모 요소가 무엇인지, 부모 요소의 자식 요소가 무엇인지, 자식 요소의 밸류 값들, 해당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규칙이죠. 이게 있으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XML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 규칙은 제품군이 부모로 들어가고 부모 안에 제품, 그리고 제품 안에 제조사 막 이렇게 있고 제조사 안에 파싱을 할 수 있는 내용, 데이터들이 들어가겠죠. 제가 그것을 다 완성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태그 만들어서 하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 안에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식 안에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줘야 되고 그 사항의 규칙들을 만들어준 상태고요. 현재 여기에 지금 정의된 모양하고 또 여기 실제로 만들어진 XML 내용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하기도 한 겁니다. 그럼 유효한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밸리데이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확인해 줄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만 나옵니다. 즉 밸리데이터는 브라우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주소를 열어와도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지 서비스를 하기 전에 검증을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윈도우가 많이 11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되실 겁니다. 참고로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설치하고 나서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껐다 킨 다음에 해당 문서를 열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맞다 틀리다, 틀렸으면 뭐가 완전한지, 뭐가 틀렸는지 DTD 스키마에 의해서 요소 내용이 완전하지 않는다, 이런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적용이 안 된다고는 설명해 드렸고 예전에 에디티 플러스를 이용해서 XML 유효성 검사를 하는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이 강의 내용은 문제없이 석세스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성 검사하는 스타일도 2-3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어떤 것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파싱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에러 없이 됐을 때 석세스 된다는 것이 뜰 거고 다른 내용으로 할 때는 노 에러라든가 에러가 없을 때 그런 사항이 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DTD, 이 내용이 지금 내부 DTD고요. 내부 DTD를 DTD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드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내용이 외부에 있는 거고 이거를 각각의 업체에서 나눠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 한 내용만 수정을 해서 분산돼서 보여지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명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확장자가 DTD입니다. 그래서 이 DTD 파일도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것도 XML 파일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선언을 할 텐데 제품군에 제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막아주고 그러면 이제 제품이라는 하위 요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쓰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각각 5개에 대한 정의를 아래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이 파일을 연동할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ML을 또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신규 문서 만들어서 ex2라는 XML을 만들고 저것을 연동을 해 와야 되겠죠. XML 파일을 만들어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SS나 JS 파일을 불러오듯이 무엇에 불러올 것이냐, 바로 독타입으로 해서 불러와야겠죠.
지금 이 사항을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독타입 선언을 해서 불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타입의 제1요소가 제품군이었으니까 제품군 해주고 시스템, 대문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옴표 정의를 하고 막아주고 현재 같은 폴더 내에 있는 DTD 파일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루트 요소를 정의해줘야 되겠죠. 루트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제품군입니다. 바로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과 이 파일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은 이 자체가 있는 거고 이 파일은 이 자체가 따로 저장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용은 웰폼드, 즉 잘 구성된 사항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내용을 새로 고침했고 지금처럼 해당 파일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해당 파일을 가져온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싱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트리 구조를 보면 지금처럼 나타났는데 구문적으로 DTD 파일을 보면 제품군 안에는 제품이라는 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들은 글자를 직접 썼기 때문에 요소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이라는 것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들어있는 각각의 요소를 하부 요소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샵하고 PC 데이터, 이것은 문자열대로 입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 또는 상품명 뒤에 붙는 이 내용,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현재 이것은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DTD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자열 요소들, 그리고 처음으로 와서 이 empty, DTD 파일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바로 에러고 괄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여야만 되죠. 그럼 이제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img 태그나 hr 또는 br 태그처럼 단독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empty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물론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들 중에서도 여러 번 나와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컴마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 그럼 이 콤마는 순서를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서죠. 1, 2, 3, 4, 5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서와는 이것들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현재 제품 코드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고 정의는 이것이 하는 겁니다. 현재 제품 코드는 맨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맨 하위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봐도 이것은 바뀌지를 않고 있죠. 이건 DTD에 대한 기본 프레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이것과 동일하게 따라가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현재 제품 코드 제조사부터 쭉 있는데 보이기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지만 오류를 점검하거나 체크하면 이것은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DTD는 이 순서에 맞추지 않아도 알아서 다 되는데 이렇게 출력된 사항은 가져오는 XML에서 동일해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내용은 안 되고 여기서 정의하는 순서대로 이것도 동일하게 출력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과 제품 코드 중에서 또는 제품명과 제품 가격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XML 실제 출력되는 사항에서 이 사항 중에서 만약에 이 사항이 주석 처리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내용이 막 출력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있거나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품명과 제품 가격 이 사항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되죠. 그럴 때 엔터키 위에 원표시 있죠. 거기 Shift 누르고 누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산상에서는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이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all, 즉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만 나오게 된다는 사항입니다. DTD 선언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두 개가 다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럼 브라우저상에서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이것은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중에서 하나라 그랬잖아요. O라 그랬죠. 이것 중에서 하나의 값이 있을 때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품명과 제품 가격에 내용이 다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출력이 되더라도. 이거는 에러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보기에는 안 좋아도 에러가 나지 않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값이 없거나 그럴 때 주석 처리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확인해보면 주석 처리가 되는데 보기에는 이게 이상해 보이지만 직접 XML 테스트를 해보면 현재 이 내용은 에러가 아니라 successful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본은 이렇게 있는데 연동되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 XML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있는 것만 나오게 해라. 그럴 때 O로 체크를 해주고 괄호로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나 수백 개, 수천 개가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거를 다 써주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무한 반복, 있는 것만큼 반복을 하려고 보면 이 DTD 가지고는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 되냐면 제품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제품 다음에 별 표시, 즉 곱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제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해당 내용으로 연동하는 XML 파일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무한대까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단 간의 내용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별 표시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XML의 조건이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제품을 한 3개 정도만 해보고요. 그럼 당연히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처럼 요소가 현재는 3개가 들어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수만 가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무한으로 여기 다 그럴 때마다 확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별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였고, 만약에 별 표시가 아니라 플러스 표시를 하게 되면 똑같지만 0이 아니에요. 이것은 1에서부터 무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나오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 그래도 화면상에는 에러가 안 나요. 이렇게 돼서 새로 고침. 에러가 나거나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이건 테스트를 해보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이 곱하기에 대한 차이는 크다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할인율을 난 하기 싫다. 그럼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합니다. 그런데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0 또는 1입니다. 즉 true냐 false냐, 맞냐 틀리냐, 0과 1은 있거나 없거나 딱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할인율을 없앤다. 이건 에러가 안 나요. 하지만 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할인율을 없앴다. 그럼 보이기는 다 보입니다. 문제없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것은 할인율이 빠졌어요. 근데 보이기는 보이죠. 하지만 보면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고 에러입니다. 즉 결론을 내드리면 물음표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 표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할인율이 2번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명백한 오류잖아요. 보이기에는 문제없이 이렇게 나와요. 아,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successfully 나오는 게 아니라 에러입니다. 이 요소 내용이 잘못됐다는 그런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차이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모든 것들이 다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할인 같은 경우에 하나만 손대 볼까요?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면 단위라고 하는 거죠. 입력을 해주고 equal 여기다가는 이렇게 단위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퍼센트는 없어져도 되겠고,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하면 제품 가격을 주석을 해지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단위,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속성 값을 주는 사항이었죠. 그런데 이런 속성을 DTD에서 주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품 가격은 주석 처리를 해야 정상 내용이 되죠. 왜냐면 여기 코딩한 대로 의하면 보시면 ATT 리스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트리뷰트는 아시는 것처럼 속성이라는 의미가 있겠고, 그런데 이 지정하는 형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저장을 하겠고, 그리고 DTD에다가 기본값을 정의할 때는 느낌표 해서 ATT 리스트라고 정의를 하죠. 그럼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고, 현재 이것은 요소가 아니라 이 요소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제품 가격에 대해서 쓸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했었던 이 사항을 풀어놔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백업을 해 놓겠습니다. 가져다가 참고해서 쓰시고, 이 내용은 기존 원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정의를 해주고 물음표도 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퍼센트를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제품 가격에 대한 주석을 처리를 해주고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속성 값은 무엇이냐, 단위로 해서 C 데이터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제품 가격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제품 가격 이 요소에 대해서 단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속성 값의 내용은 단위다. 이 기본값은 원이다 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려면 단위에 아까 제가 테스트로 넣어드렸던 이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원래 다른 거는 없었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만들었던 사항이고 내용이 없고요. 그럼 결국은 제품 가격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그래야 이것이 인크루드를 잘 하는 거죠. 연동되는 내용을. 그리고 참고로 제가 EX1은 지금 껐고요. 제가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입력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고 첨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내용들은 지금 코딩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후에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응용해서 쓸 일은 있겠으나 지금은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들어갈 때 현재는 내용에 제품군, 제품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다 영문으로 하죠. 지금은 학습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는 것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그때 오알로에서 이렇게 표현해준 부분처럼 제품 가격이 이것에 대한 부분만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제품에 이렇게 확장해서 0에서 무한대, 그리고 여기 제품 가격에도 플러스라고 표기를 해주면 제품 가격을 한 번 이상 표시될 수 있게끔 하자고 할 때 플러스를 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제품 가격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반영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제품 가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겠고, 그거 이외에 제품 가격에 추가적으로 따로 뭐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단위가 따로 반영이 되겠죠. 따로 반영이 된다는 것은 이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영되거나 보여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연하게 들어가는 값이고, 픽스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정값은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제가 새롭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할인율이라고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고, 단위가 아니라 기호라고 해주죠. C데이터 뭔지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샵 픽스드라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이것만 사용하겠다는 건데 무엇을 사용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퍼센트 기호만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할인율을 한번 보면 안 돼 있는 거는 이것이 원래 기존에 됐었고, 돼 있는 거는 이것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것이 우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게 픽스드입니다. 그래서 초기값, 고정값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 현재 이거 둘은 생략된 값은 상관없이 이것들이 알아서 없으면 자기들이 지정해서 넣어준 방식입니다. 그런데 required, 즉 입력하는 사람이 직접 해줘라, 타이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쓸 데가 없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위 버전에서는 이게 보이는데 상위 버전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라고 하면 이 내용이 여기 1이라든가 퍼센트가 자동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두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실습 삼아 IE 테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최신 브라우저에서 안 나오더라도 왜 해야 하냐면 DTD 연동을 완벽하게 안 경우에만 XSL이라든가 실제 XML의 데이터 저장과 내보내고 읽어오는 부분을 정확히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쭉 알려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위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C데이터, 그래서 원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인데 달러라고 돼 있는 거는 달러라고 나오겠죠. 보시면 무조건 원이죠. 그런데 무조건 원인데 달러를 따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었던 퍼센트의 고정값, 할인율의 단위가 퍼센트 하나만 있죠 지금.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익스플로러 9든 하위 버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퍼센트로 돼 있죠. 기호라는 게 직접 입력을 한 거고 단위라는 거는 직접 했었던 내용인데 이중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러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제가 에러라 그랬죠. 퍼센트가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단위와 기호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절대 픽스드라 그랬죠. 강제라는 그 의미. 있든 없든 이것은 무조건 기호라고 한 거는 기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기호로 바꾸고 해보면 이것은 무조건 강제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추가로 또 기호, 단위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새로 고쳐서 해당 내용을 보면 무조건 기호로 나온다는 거. 어차피 XML은 끝까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CSS 스타일처럼 XSL을 연동해서 웹문서로 보여주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학문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론적인 내용만 쭉 배우시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안 되는 브라우저가 있나 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제 거가 문제였고 다른 PC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2 버전까지 문제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브라우저로 해서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위 넣은 것과 기호 넣은 것이 문제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배우실 거는 require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품 가격에 여러 가지 다중을 넣을 수 있게 플러스 처리하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지 않고 초기 값을 required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해당 내용을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내용은 가격이 전부 생략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죠.
required로 해서 하니까 가격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가 아까처럼 원으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단위 원이 무조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required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required로 하게 됐을 때 여기에 일방적인 내용을 넣지 않으면 생략이 된 거는 에러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제품 가격에 단위 원을 넣어놓고 직접 입력되지 않는 거는 무조건 단위 원이 나왔고, 입력이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단위 달러로 나왔죠. 지금 required는 값을 넣지 않으면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출력된 사항은 그대로 잘 보이지만 이것은 에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 교육이 될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올바르게 연동이 되어 있다면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이 되겠죠. 현재 이 내용은 다른 PC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 나오는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다가 나는 왜 안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독 타입이 메시지로 떠야 정상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이 파일이 한마디로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PC, 윈도우 10, 브라우저 12까지 확인해 본 결과 하위 버전에서 최상위 버전까지도 이 부분이 단위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이 다 올바르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만약에 연동된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PC에 무엇인가가 설치가 돼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required를 설정을 했다면 결론은 이 제품 가격의 내용은 무조건 단위를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어떤 에러이냐면 단위의 특성이 없다는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에 강제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됐고, 이것은 입력이 됐고 이것은 안 됐고, 그러면 안 된 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의된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군데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기는 달러, 원래 여기는 달러가 있었고 여기는 원을 넣었습니다. 물론 저장을 하면 올바르게 출력이 되겠죠. 새로 곱침하면 이렇게 단위 원과 달러가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여기 사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여기다가 단위를 입력해 넣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implied라는 게 있는데, implied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품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 제품 가격을 3가지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해오거나 할 때 각각 화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내용을 제가 일단 잘라내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게 여기다가 넣고 주석을 했고요.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원이나 n이나 달러 3가지라는 얘기죠. 중간에 5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어가 중간에 2개가 붙은 겁니다. 이 3가지만 입력받는데 기본 고정값이 이 3가지 중에서 원만 받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기호도 추가적으로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여기다가 복사해 놓을 테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여기 내용을 좀 수정할 거예요. 기호, C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도 C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C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지웁니다. 현재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은 이거 없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트 또는 할 이렇게 2가지 중에서 선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implied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2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초기값이 없는 상태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반영될 내용으로 넘어와서 현재 제품 가격 단위 중에서 $1n인데 제가 여기 하나는 n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인율 기호도 있었죠. 한글로 써 있었죠. 근데 여기 기호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도 이렇게 할이라고 바꿔줍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저장을 하고 이제 XML을 긁어오고 할 때 DTD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셨을 테고, 여기서 백업한 사항들과 이 사항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새롭게 문서를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에 채워 넣는 거는 그냥 가져다가 복사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세팅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략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2개를 설정을 할 것인데요. 속성 값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implied라고 해서 id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implied, 즉 뒤에 있는 값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씩 뽑아 쓰는 거죠. 이전의 내용을 설명해드렸던 사항이고요. 여기 id라고 하는 값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 id에 대해서 거래처마다 각각의 고유한 번호가 있겠죠. 그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id 값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에 의해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제품군 안에 제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 코드를 0123 해서 입력을 해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똑같고 여기에 회사 코드가 다른데 코드를 여기다가 ID 값으로 해서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거죠. 지금의 회사 코드가 겹치면 안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모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번 사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별해주는 이 속성 값이 있는데요. ID, REFS라고 있는데 ID 레퍼런스라는 얘기고 ID를 참조한다 그런 등등의 의미가 되겠죠. 말로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라고 하는 요소 값에 2가지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협력회사 코드는 ID들 중에서 무엇을 참조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것 값에 이 부분을 입력을 해줬고 이것은 1과 2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앞에 사용된 기존 내용들 중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내용을 실수로 넣게 되면 이것이 말은 안 하지만 에러입니다. 현재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값은 1에서 3번까지 참조할 수 있다고 OK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1, 2, 3이 있기 때문이고 현재 2가지를 입력을 한 이유는 2가지를 동시에 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ID 레퍼런스 01과 02에 대해서 참조하겠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내용은 이 S가 빠진 사항이에요. 이게 빠진 사항에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되는 거고 지금 이 S라는 게 만약에 붙으면 여러 개를 참조하겠다는 거죠. 현재 여러 개라는 것은 2개죠. 하나만 쓸 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을 때는 여기에 1에서 3번까지 붙으면 돼요. 이 내부에 1에서 3번까지니까. 그런데 여기에 S가 붙으면 여러 개를 참조하겠다. 그래서 하나 이상을 참조시킬 수도 있고요. 협력회사 코드가 원래 하나인데 2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부분을 추가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이냐 아니면 여러 개 다중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코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엔티티라는 걸 알아볼게요. 객체죠. 객체라는 거는 일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담는 그릇을 변수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이름을. 즉 자바스크립트처럼 변수의 개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변수는 아니지만 변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4번으로 저장을 해주고 그래서 독타입 만들고 제품군과 제품이 이제 여러 개니까 별표 해놨고 거기 값들 본사 주소까지는 일단 출력해놨고요. 물론 이 내용이 끝이 아니라 여기 계속 추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품군과 제품 그런 사항을 제가 일방적으로 쭉 출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놨고요. 이제 이게 결과값인데 실제로 지금 이런 내용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일일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사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넣는 거죠. 최종값은 아까 지워진 내용입니다. 제4공장까지 해서 제품명은 다 다르고 본사 주소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본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했을 때 4번을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부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장에서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엔티티라고 변수 개념의 값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셨거나 if문, for문 해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변경할 때는 그 객체 값만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명령은 entity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이거 변수는 아닌데 변수값처럼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해보셨다면 클래스명이나 ID명을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내용만. 그래서 지금 객체가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객체 참조 이전에 end amp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에 세미콜론을 또 마무리를 해주고 총 5가지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은 필요 없죠. 바로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해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군데를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주소지가 전부 삼성동으로 변경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도 보면 이 내용으로 전부 바뀌었죠. 나중에 DTD 이 도큐멘트에 있는 사항만 수정해주면 이 도큐멘트를 쓰는 모든 XML 파일은 동일하게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압구정동이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서 보면 이렇게 전부 4개가 쭉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같은 문서 안에 독타입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선언이 되겠고요. 물론 외부 객체를 선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이 내용이 없는 상태였어요. 현재 여기는 본사 주소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
여기 연구소 주소라고 해서 물음표까지 있습니다. 본사 주소 안에 연구소 주소를 같은 라인에 엘리먼트 선언을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엔티티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요한 내용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랩 어드레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DTD 파일을 외부에서 불러왔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를 썼었습니다. 실제 들어갈 내용에는 외부에서 불러올 DTD 파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부의 DTD를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 내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파일명은 아까 정의한 이름으로 했고 일단은 문서에 대한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이 내용만 동일하게 선언해주면 되고 해당 출력될 사항을 입력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다가 연구소 주소는 다른 이름을 넣도록 하죠. 이렇게 서초구 서초 동이라고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구소 주소가 출력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데 이거 이름값 변수처럼 이 부분만 이렇게 아까 선언한 부분하고 동일하게 전부 4개를 정의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4개를 정의를 했고 결과를 보면 현재 이 내용은 내부에 있는 내용과 외부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의 DTD, 외부의 DTD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연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DTD 선언을 이용해서 변수값처럼 사용하는 내용을 잘만 활용하면 이 내부 내용들, 이런 값이죠. 한마디로 태그와 태그 사이의 값들을 직접 원격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수정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와 PHP, SQL을 학습해 보셨거나 사용해 보셨다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는 학습 삼아 XML로 해서 DTD 연동하고 이런 거지만 DTD 자체를 SQL로 가져와서 해당 내용을 뿌려주면 새로 고침 없이 AJAX 같은 경우에는 뿌림이 가능한데 그 기본은 XML이라든가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런 사항들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내부든 외부든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파라미터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파라미터 개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있는 DTD 선언 자체를 엔티티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상으로는 똑같고요. 엔티티 또는 이런 부분도 DTD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ML 개체에서는 파라미터 값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DTD 파일로 해서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시작하는 겸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다가 이어서 하지 않고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붙여넣는 거로 하죠. 신규 문서를 지금 만들었고 저장값은 EXO 값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언한 사양은 또 동일하고 헷갈리니까 불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품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엔티티로 변환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엔티티로 일단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엔티티라고 제가 해놨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선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용될 객체 이름을 제품 상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엘리먼트의 제품이 제품 상세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엘리먼트를 안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곳에 엘리먼트라고 엔티티와 엘리먼트가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건 아실 테고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현재 이렇게 되면 문자열상으로는 제품 상세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현재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일부러 이걸 붙여놨는데 위에 이 부분은 % 해준 다음에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와서도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면 에러가 나서 백지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해줄 XML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번이니까 EXO XML로 해주고 항상 그래왔듯이 이것을 가져다가 선언을 해주고 DTD 선언을 해주는데 연동을 해와야겠죠. 무엇을? 이것을 연동해 와야 되겠죠. 연동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이거 대신에 이게 외부 파일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테고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실 테고요. 위치는 이렇죠. 제품군에 파일은 EXODTD 이 내용이죠.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도 아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되 이번엔 좀 색다르게 여기에 들어갈 사항을 여기다 안 넣고 또 하나의 DTD를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XO에 대한 DTD 파일은 2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XML 파일은 이것과 이것을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하는 것을 여기다가 선언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 엘리먼트를 입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량이나 결제 방식, 주문 해서 3개. 이 내용은 원래 여기 하단에 붙을 내용인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띄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엔티티를 외부 객체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파일명은 이렇게 한 번에 붙여 넣었는데 주문 상세 내용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건 아실 테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 외부에서 가져올 때,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올 파일 DTD 파일을 정의를 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여기 하단에 엘리먼트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무엇이 붙습니까? 제품명, 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제가 그냥 한 번에 붙여 넣었습니다. 제조사, 제품명. 현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상세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외부 객체로 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 주문의 수량이나 결제 방식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이것은 주문 상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 만든 거는 제품 상세예요. 제품 상세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문 상세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려면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퍼센트 그리고 주문 상세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주문 나타나고 수량, 결제 방식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XML 파일에 연동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 내용을 제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 카테고리, 제품군이라는 것에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 주문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내용을 직접 여기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DTD를 이렇게 해서 수량과 결제 방식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복잡해질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제품 상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 하위 요소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주문 상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출력이 되기는 되는데 이 내용은 DTD 선언으로 해서 연동을 해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연동해 와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부와 외부 중에서도 또 연동을 해오고 연동해 온 것을 출력해주고, 결국은 이 형태라는 거죠. 이 문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위 내용에서 버전을 검사하는 successfully 나오면 OK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항에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EX6번 파일로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유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이제 들어갈 ID 값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ID 값이 있고 거기에 값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내용은 유저에 대한 내용을 3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유저에 대한 내용 말고 제품이랑 이런 내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를 또 하나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렸죠. 이것을 포괄하고 있을 수 있는 태그를 하나, 루트 요소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루트를 유저가 아닌 세일이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어준 상태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의 제품,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짜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했을 때입니다.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유저에도 id라는 게 있고 또 굿에도 id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구를 해놓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사원에 대한 id를 검색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현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id 값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럴 때 바로 네임스페이스를 붙여주자고 하는 겁니다. 즉 person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콜론 처리를 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유저에 대해서도 끝날 때까지, 이것도 끝나는 거, 모두 끝나는 것까지 만들어줬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person이라는 공간 안에 현재 id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뭐 들어갔습니까? 패스워드 들어갔고 네임 들어갔고 핸드폰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도 구스라는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변경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의 내용의 공간에 총 4가지가 있었죠. 아까. 그리고 여기 이 내용 공간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중첩된다 하더라도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네임스페이스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접두어가 생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 제가 학습 삼아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접두어는 원래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 이 내용은 네임스페이스가 어떻게 쓰는지 그냥 유형만 제가 학습해드린 거고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접두어를 만들어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지정 부분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유저에 대해서 이렇게 커스터머라고 해서 정의를 합니다. XMLNS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주소를 넣는 거죠. 물론 이건 가상입니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이름을, 폴더명을 커스터머라고 정의를 했죠. 거기에 A를 붙여준 상태고, 일단 이건 지금 뭐냐면 하나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주소를 적어준 겁니다. 하지만 호스트 주소는 반드시 실행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맞게 매칭이 되려면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A를 붙여줬고, 이거는 지금 다른 데서 쓰지 않는 그런 고유의 주소이니까 상관없이 선언해서 사용해도 되겠고, 접두어를 나타내는 이 자체는 이걸로 대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접두어를 커스터머라고 쓰게 되면 이거랑은 똑같은 주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어떤 고유한 주소를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XML이나 선언할 때 겹침이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주자. 그런 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접두어가 되겠죠. 현재 이거는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현재 네임스페이스가 두 번째예요. 커스터머 오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 준 거죠. 그럼 이제 요소들을 사용할 때 이 접두어를 선언이 됐으니까 아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니까 괄호를 이제 닫는 태그를 만들어줘야 돼요. 현재 이 태그 하나니까 여기에 내용을 만들어서 괄호를 닫는 거, 태그를 닫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을 선언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즉 이것은 루트 요소가 되는 거죠. 현재는 커스터머 오더 두 가지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것은 맨 위에 있는 커스터머를 완성을 한 상태죠. 현재 이건 사람에 대한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했다고 했을 때를 상품군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주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써주는데 관건은 사용해줄 주소가 다른 곳에랑 섞이거나 겹칠 일이 전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지만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냥 네임스페이스 기본이다, 스탠다드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실제 이런 정식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이것은 필요로 하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를 해서 기본과 일반적으로 만든 내용을 분리해서 사용해도 혼용률이 전혀 없고 섞이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즉, 지금은 기본 이외의 것들을 이름을 무조건 붙이게 될 때 이런 사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두 개라고 두 개를 다 정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 문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네임스페이스에 붙일 프리픽스 자체가 선언이 안 됐고 바로 유저라고 해서 이 내용이 선언됐습니다. 아까 내용과의 비교는 아까 문서를 열어보시면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프리픽스가 없는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선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별도로 네임스페이스를 붙이지 않았죠. 기본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선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이라는 것은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로 붙은 프리픽스 자체가 붙은 이 사항은 오더가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붙은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네임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라 오더라는 네임이 붙어 있는 상태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재 두 개의 내용이 있지만 네임스페이스가 붙지 않은 내용은 이 프리픽스 내용이 없는 상태고 기본 내용이 있는 상태는 그 이름을 붙여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는 이유는 공간이나 어떤 부분들이 겹치고 혼용될 수 있는 거를 파티션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파티션 이름이 필요하느냐, 오더나 커스터머 아까 정의한 부분처럼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현재 두 개의 파티션을 만들어 놨는데 한 파티션 이름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름이 없는 내용은 여기에 존속이 다 이곳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름이 딱 붙었어요. 그럼 파티션이 나뉘어 있죠. 오더라는 파티션에 이것이 해당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겹친다. 그러면 기본 커스터머에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오더에 있는 내용이냐 분리가 100%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 URL은 왜 해당을 했냐면 이 정말 오더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파티션을 구분한다 그랬죠. 파티션을 구분하는데 이 파티션 이름조차도 충돌이 되고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A를 정하자, 이것은 B를 정하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은 무엇을 해줄 것이냐? 바로 이 URL로 해준다. 다른 곳과 URL과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 정도는 프리픽스, 기본적인 내용이 없는, 즉 주소만 있는 사항으로 만들자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름이 없는 애는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에서 이것을 기본 네임스페이스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본 네임스페이스 보시는 것처럼 기본만 만들면 되고 프리픽스는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XML 파일을 처음에 했던 내용을 주석 처리 잔뜩 된 걸 열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학습을 할 때 DTD 선언하고 규칙을 넣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습했던 거는 EX1에 대한 파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요소에 대한 값을 PC 데이터라고만 입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문자열 형태로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됐었죠. 글자나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지정하기가 난해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에서부터 100까지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스키마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정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모두 닫고 제가 스키마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XSD입니다. 한마디로 스키마를 배워볼 텐데 스키마 문서에 대해서도
XML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연동을 할 건데 나머지는 끄고 스키마 문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확장자는 XSD입니다. 저장을 해주고 문서 선언은 이것이랑 똑같습니다. 다르거나 그럴 사항은 전혀 없고요. 여기서 스키마 주소를 입력해 주는 것인데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는데 이게 이제 스키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접두어를 XS로 지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루트 요소가 스키마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괄호를 닫아줍니다. 내용을 이제 제품군으로 해서 엘리먼트에서 이름은 제품군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공간에 프리픽스를 그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소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 이 요소의 내용은 엘리먼트, 나중에 XML을 만들 때 사용할 요소이기 때문에 엘리먼트라고 정의를 해주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DTD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임의 이름, 속성값으로 정의를 해주고 타입을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셨으면 단번에 이해가 되시겠죠. 문자열 형태로 스트링으로 해주고 현재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스키마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DTD와는 좀 다르고 보시는 것처럼 XML과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돈할 수 있는 게 스키마 이 XSD 파일의 확장자는 XML과 문법 구조가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스키마 문서도 어차피 XML 문서입니다. 자기 자식같이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선언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XML 문서를 만들 것인데요. 그래서 XML로 넘어와서 루트 요소를 쭉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품군과 이 부분을 이해는 하셨겠고 XSI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URL을 넣는데 XSI, I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스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인스턴스라는 것은 어떤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실체화시키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실체화를 시켜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표현해주는 그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스키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스키마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를 만들기 전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설계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XSD 이 파일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체화를 만드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코딩하고 있는 XML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체화하는 거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체화를 하기 위해서 제품군이라고 하는 루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스키마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현재 이것도 네임스페이스로 인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즉 URL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스키마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 파일에서는 그냥 스키마를 가리켰고 여기서는 스키마 인스턴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키마를 사용할 때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됐던 스키마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바로 XSI 이 부분에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참조할 파일명을 정해주면 됩니다. 경로를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이니까 정의를 해주고 이 태그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할 내용입니다. 내용 같은 거를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어차피 제품군이라고 하는 루트 요소 한 가지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만 정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져올 파일에 경로를 넣어준 거고 그래서 모두 저장을 해주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내용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XSD 파일을 EX10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했었던 부분을 그대로 동일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부분에 URL을 정의를 해준 상태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또 가져와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했던 것처럼 제품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루트를 사용할 때 엘리먼트 요소를 해서 제품군 이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 요소와 마무리되는 사항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다가는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들여쓰기를 해서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정의를 해줬고 나중에 설명할 것 없이 지금 설명하면 컴플렉스 타입, 복잡한 형태라는 거죠. 복잡한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단독이 아니라 하위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품군이라는 거 요소 밑에 하위 요소로 제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걸 이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컴플렉스 타입을 진행을 해준 상태고요. 종료 태그 넣어줘야 되는 건 완전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건 순서대로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현재는 요소의 이름이 제품이라는 거죠. 단독이 아닌 제품군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친 거고, 이제 제품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그럼 이전에 이것들과 동일하게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복잡한 형태의 내용들을 작성했다는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복잡하게 될 때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순서대로 또 작성하겠다는 거고, 제품 하위에 지금은 제품의 하위 요소 내용들을 쭉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과 비교되게 동일하게 마무리를 맞춰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쉽게 이렇게 맨 마지막 거를 띄워놨고, 하위 요소들에 대한 마무리, 상위 요소들의 내용들, 나름 내용을 정리정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아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항상 제조사 제품명 들어갈 때 보면 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샵해서 PC 데이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타입이라고 해서 XS 스트링이라고 스키마에서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키마 파일에서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XML 넘어갔을 때는 이런 선언 다 필요 없이 PC 데이터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제품명까지가 되겠고, 그런데 지금 다른 거, 가격 같은 거는 수치 아니에요. 당연히 스트링이 아니라 인티저겠죠. 우리가 DTD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었던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출력해 줄 스키마를 만들었으니까 XML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파일을 저장해서 문서 선언, PI를 해주고, 항상 했듯이 루트 요소는 제품군이죠. 이렇게 정의해주고 바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URL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XSI의 no namespace 쭉 로케이션까지 해줍니다. 관련 링크 XSD를 가져올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무리 해주고 실질적으로 제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잘 살펴보셨으면 이거 에러 나겠죠? 일단 내용을 보여드리죠. 새로 고침했는데 제품군 하면서 에러가 나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게 일부러 제가 다른 내용을 넣었어요. 원래는 가져오는 파일은 이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이번에도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아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태그를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제품군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 제품에 대한 태그를 마무리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현재 두 가지를 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데 이렇게 URL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잘 짜여진 문서가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열리고 닫히고가 잘 짜여 있다. 카테고리 자체가 제대로 막혔고, 그 다음에 이 URL이 올바르게 돼서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좀 더 XML과 DTD, 그리고 스키마에 대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확장자 자체가 다르고 코딩하는 방식은 XSD가 DTD 선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XSD는 보신 것처럼 XML 선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버전이 낮아서 검사하는 것을 볼 수 없다든가 그런 거로 제가 이건 맞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라고 말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RL입니다. 스키마부터 해서 XML 문서가 올바른지 내용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이 파일에 지금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항, 이 사항이고, 해당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인데, 스키마, 아까 우리가 스키마 했던 그 파일이고, 이거는 불러오는 XML 파일입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로컬이 나와서 스키마 파일이랑 여기 XML 파일을 해서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XML과 아까 XSD, 스키마 파일이 업로드가 돼서 이것이 지금 업로드 받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올바른지 클릭 히어를 클릭하게 되면 둘 다 제대로 작성이 됐다.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웰폼드, 열리고 닫히고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키마의 제품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현재 업로드한 상태고 클릭 히어를 해보면 클릭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XML은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스키마 파일을 수정했죠. 스키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하고 XML을 작성했을 때 내용하고 다를 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쭉 보면 제품 가격에 대한 들어가는 사항의 제품 코드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렇게 원 상태로 돌리고 테스트를 하면 올바르게 값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타입, 복잡한 타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복잡한 타입의 기준은 이런 요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퀀스라는 거는 우리 DTD에서 작업할 때 콤마로 해줬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상품 콤마, 무슨 내용 콤마, 할인율 콤마 기억하시죠? 콤마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는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어떤 순서대로 나와야 되냐면 XML 파일에 제조사 제품명 쭉 나오죠. 이 작성된 순서하고 이것은 일체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면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입을 만들어서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XSD입니다. 기본적인 선언, 이 내용은 더 이상 할 이유는 없겠고,
마무리 태그는 맨 마지막에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거 제품군 하나 만들어 주겠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컴플렉스 타입이죠. 이렇게 정의했으면 시퀀스로 정의를 해줍니다.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군 안에 들어가는 게 제품이었고, 제품의 타입으로 하위 요소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XS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지정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새로운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제품의 하위 요소들의 타입들을. 즉, 이거는 그 무엇도 아닌 내가 만들 타입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뉴 타입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줬습니다. 이 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타입입니다. 아직 없어서 원래 이 자체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에서 좀 새로운 타입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줄 같은 거를 좀 보기 쉽게 맞추고 새로운 타입을 스키마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키마라는 것은 여기 내부에 스키마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이 스키마 내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가 됐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컴플렉스 타입으로 타입의 이름은 뉴 타입이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타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타입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해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시퀀스라고 순서대로 정의를 하라고 해서 만들어줬고, 그래서 시퀀스 안에서 각각의 값들이 제조사부터 할인율까지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무리까지 태그를 써줍니다. 이전처럼 수치에 대해서만 인티저 하는 거죠. 나머지는 무조건 스트링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태그, 제품이라고 합시다. 제품이라는 태그가 시작되고, 또 제품이라는 태그가 종료가 되고, 태그와 태그 사이에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수치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은 뉴 타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항목들, 하위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온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지금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제품이라는 타입에다가 지금처럼 뉴 타입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제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스키마가 좋은 것은 다른 타입은 계속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DTD에서 지금 이 내용은 아니고 선언을 해줄 때 이런 게 있었죠. GGG라는 부분과 JJJ라는 부분에 선언해 줄 때 이 가운데 막대 OR처럼 해주는 게 있었죠. 둘 중에 하나를 태그해라. 그런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롭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품군 그 다음에 컴플렉스 타입 그리고 시퀀스 제품 이건 다 똑같아요. 내용만 제가 장황하게 타이핑을 해놨던 것 뿐이지,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학습한 거고 간단합니다. 이 의미만 제대로 아시면 되는데, 지금의 핵심은 DTD에서 ORO에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스키마에서는 초이스라고 나뉘어 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감싸줬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가 있습니다. 택이라는 선택을 두 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 개든 네 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DTD에서도 제품명이 있으면 제품 코드가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하 선택하는 게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X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12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항상 동일하죠. 이상 해주고 여기서 이거를 해줬으니까 제가 그냥 한 번에 붙여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 기존에는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 문제될 건 없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현재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제품명을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거 요소를 넣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고, XSD 부분도 12로 제가 바꿔줬습니다. 연동해오는 내용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XSD 스키마 파일과 아까 XML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제가 저장을 해놨고 오프라인 상에서 끌어오는 거죠. 단지 이 경로는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고 하는 얘기고, 확인을 해보면 문제없이 나온다. 오류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항상 순서대로 작성하고 나열을 해라 라는 게 있었죠. DTD에서는 콤마로에서 쭉 순서대로 나타나게 하거나 했었지만 DTD에서는 뒤죽박죽은 절대 없었죠. 무조건 콤마로에서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됐었죠. 랜덤이라든가 뒤죽박죽은 DTD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스키마에서는 순서나 이런 거 상관없이 뒤죽박죽 나타나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을 13으로 만들고 해당 내용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바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명만 13으로 XSD랑 XML을 바꿔놨습니다. 그럼 연동하는 내용도 13이라고 바꿔줘야 올바르게 되는 거고, 어떤 것을 할 거냐면 all이라고 해서 내용을 바꿔줄 건데, 여기서는 이제 초이스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죠. 뒤죽박죽 만들 거니까. 시퀀스를 쓰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시퀀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all이라고 시퀀스 대신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되죠. 검증할 때. 예를 들어 이것과 보면 이것과 순서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단번에 다르게 나왔었잖아요. 오류로. 하지만 이것은 all이니까 뒤죽박죽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항목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준 상태고, 보시면 이 순서, 제조사 제품명부터 할인율, 이 순서 전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올이기 때문에 달라도 상관없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은 검증 사이트에 OK가 떨어져야 되겠죠. 일단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한 상태고, 클릭 히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OK라고 해서 내용이 뜨죠. 그래서 지금 시퀀스와 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엘레멘트 구성 요소들을 몇 번까지 반복이 가능한지 XSD 파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DTD에서는 반복할 수 있는 게 플러스,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물음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상 무한대, 0번 이상 무한대, 이것은 0이냐 1이냐, 있냐 없냐,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DTD는 간단하게 기호를 표시해서 작업을 해줬는데, 스키마에서는 민값과 맥스값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민과 맥스에 대해서 0과 1이면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죠, DTD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1이 아닌 언바운디드 밸류 값이, 그럼 무한대 값이 없다는 거죠. 값이 없다기보다는 경계가 없다는 게 맞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별 표시에 해당하는 거죠, DTD에서는. 만약에 민 값을 1로 설정하고 맥스 값을 언바운디드라고 설정하게 되면 바로 플러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엘리먼트에 대한 탑, 제일 첫 번째 값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자 정보입니다. 지원자 정보는 잠시 후에 다른 내용 때 쓰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품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컴플렉스랑 시퀀스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까지 쭉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위에 요소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 순서대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원래 여기다가 name 해서 제조사 이렇게 줬었죠. 그런데 ref라고 정의를 합니다. 레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아직 제조사에 대한 속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바깥에다가 내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죠. 즉 참조를 하게 되겠죠. 여기 있는 걸 참조해서 여기 있는 걸 이것이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현재는 이것은 바깥에 있는 요소예요. 바깥에 있는 요소를 참조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제조사 다음에 제품명이 들어가겠죠. 제품 가격은 인티저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민값과 맥스 값이 존재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워커스라고 뒤에 각각 붙어 있는데,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을 적어줘야 되니까 1로 해줬고, 제품 가격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여러 번 나와도 된다. 3번이면 여기다가 3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언바운디드라고 설정하게 되면 바운드, 즉 경계가 없다고 나오는 거고, 무한대까지 되는 거죠. DTD와의 차이는 범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조건 자체를 세밀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개수를 제한한다면 여기다가 5라든가 7이라든가 원하는 숫자를 제한하면 되고, 여기는 경계가 없을 정도까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값으로만 될 수도 있죠. 물론 오커스에 대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인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음표네 한마디로. 그리고 제품 코드 같은 경우에도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죠. 제품 코드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제품 코드는 여러 번 나와도 되고, 할인율은 이건 없어도 되고, 제품 가격은 한 번 이상 나오되 여러 번 나와도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참조 형태로 이렇게, 즉 레퍼런스 형태로 해서 속성값을 참조하도록 했고요. 그럼 여기 스키마에 맞는 XML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이 사항은 많이 했으니까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에 제품 내부에 제조사 상품명 쭉 들어가겠죠. 연동해오는 파일은 14번 XSD니까 이거는 기본 사항이니까 그냥 넣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번부터 해서 여러 번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품 가격이 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 코드와 할인율이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 물론 할인율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다음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제품 가격이나 제품 코드, 할인율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의를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겠고, 검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디스크를 열어서 지금이 14번째 파일이니까 스키마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업로드 대열에 놓고 동일하게 XML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 XML 파일을 여는 거죠. 그리고 업로드를 시키고 또 클릭 히어를 하면 이렇게 문제없다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 문서를 만들어서 기본 내용하고 똑같죠. 스키마로 지정을 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하려고 했던 지원자 정보를 정의하도록 하고, 이제 순서대로 나타나라, 또 카테고리로 된다, 컴플렉스 이런 식의 타입을 선언을 해주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우리 외부에서 끌어와서 사용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타입 선언을 해주고 이전에도 했듯이 퍼슨 타입이라고 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렇게 선언만 하고 사용할 부분을 하지 않으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이 시점에 새로 내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원자 정보라는 요소가 끝나는 바깥쪽에다가 만들어야 되고 원래 이것은 아직 마무리를 안 시킨 상태고요. 그럼 이제 퍼슨 타입을 정의를 할 텐데 컴플렉스 타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안에 이름도 있고 기타 등등 넣기 나름이죠. 만약에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해서 그냥 정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없고 이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name이라고 그대로 정의를 해준 상태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내용이 이리로 가서 정의가 돼서 출력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이 부분 했던 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고 이 안에 쭈르륵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타입은 별 다르게 할 건 없으니까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주는 문자열이니까 나이는 지금 다릅니다. 처음 내용을 썼는데 왜냐하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원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이 성인 이상만 된다. 20에서 30세까지 제한을 둔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그냥 숫자라고 해서 인티저라고 해서 지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타입은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처럼. 그리고 집 전화번호도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번호 통합해서 10자리여야 된다든가 11자리여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는 거고 지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내가 정해놓은 내용에서만 고를 수 있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넣어줘라. 이걸 열거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선언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도 그냥 사용하게 되면 선택된 내용은 전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것은 타입이 현재 만들어졌고 오류가 여기는 아니고 이 자체부터는 오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컴플렉스 타입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타입 자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자체가 대표가 됐고 이 자체는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다 컴플렉스 타입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컴플렉스 타입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언을 컴플렉스 타입으로 해준 상태지만 이것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개개인별로 해야 되니까 심플 타입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벗어난 바깥쪽으로 가서 이름을 정의를 해주는 건데 이름은 여기 심플 타입에서 name 이름이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age 타입이라고 나이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 나이의 값을 제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주겠지만 베이스라는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요.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건 인티저 형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다가는 구체적인 제한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밸류 값을 가만히 보면 min과 max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20에서 50세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inclusive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포함하지 않으려면 20세 이상, 21세부터다. 그러면 이렇게 exclusive라고 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포함을 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정하면 21세에서 50세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inclusive로 해서 돌아가는 거로 해서 하면 딱 써있는 그 자체부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타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폰 타입 하나만 정하면 이것과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개별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타입이 아닌 심플 타입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ame 해서 폰 타입 지정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위에는 나이, 현재는 폰 타입. 하지만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 사항은 위에는 인티저였지만 이건 스트링, 문자열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지 제한을 주는 거죠. 왜 이걸 문자로 했냐면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죠. 왜 전화번호가 몇몇몇에 몇몇몇이다. 대시가 들어가는데 대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들어가죠. 그래서 통합해서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정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패턴으로 정의를 해주고 현재 D, 디지트라는 뜻입니다. 디지트 2, 그러면 숫자가 2개, 디지트 3, 그러면 숫자가 3개, 숫자가 4개, 그리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예전국번, 이건 최근국번, 그리고 이건 지방인데 지방도 예전국번, 지금 4자리 4자리 지방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턴을 4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됐고 이거 디파트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내용은 똑같아요. 제한을 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본값으로 베이스를 문자열로 까는데 값을 3가지를 만들었죠. 이것은 순수한 문자열 중에서 내용을 하나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거는 무슨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select
하나, 둘, 셋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총 마무리까지 해줬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에 대한 타입이 정의가 됐고 이거는 위의 개인정보 이 타입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의한 스트링 똑같고 나이부터 나이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됐고 폰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됐고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팝업 형태로 셀렉트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것까지가 최종 종료가 된 것입니다. 스키마가 모두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해당 내용을 가져올 XML 내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PI 선언은 항상 기본적이고 스키마를 가져올 수 있게 가져온다는 스키마는 이것을 가져와야 되죠. 이것에 대한 경로를 정해줘야 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정보죠. 최종 루트 요소부터 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5XSD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어차피 종료 태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나이, 집, 전화번호 이런 식의 태그를 만들어서 지원 부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쭉 출력을 해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나이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까지 되는데 20에서 50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200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해서 서비스가 되면 어떤 에러가 나냐면 에이지 타입이 잘못됐다는 에러가 나옵니다. 즉 제약 조건이 실패됐다. 어떤 제약 조건이 실패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맥스 값이 실패가 된 거죠. 이 이상이 오버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19라고 하면 그냥 에러가 아니라 이것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에러로 뜹니다. 무조건 에러라고 딱 뱉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세 가지도 각각 틀리면 어떤 게 틀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에 이게 틀렸다. 그런 식의 내용의 메시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부서 같은 경우에 팝업 셀렉트처럼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나온다고 했던 것은 지금처럼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해서는 나오지가 않고 디벨로퍼, 즉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을 때 자동 가이드로 연동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연동이 된다는 것은 이 파일과 연동이 되니까 입력할 때마다 검사가 돼서 이런 조건들이 에러가 어떤 게 떴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원 부서라는 태그가 완성되자마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가 팝업으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내용이 올바르게 작성이 됐는지 잘 짜여진 카테고리인지 확인할 때는 파일 검사로 해서 스키마와 XML 파일을 검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팝업되면 지금 최종 스키마가 된 게 15죠. 그리고 XML 파일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15XML을 해서 업로드를 시키면 업로드가 됐다는 완료가 되고 클릭 히어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OK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내용을 보면 타입 웰폼드에 마지막 태그가 정의되지 않았군요. 해당 내용에서 보면 컴플렉스 타입을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해주지 않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코딩할 때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강의하면서 어디에 내용을 빠뜨렸냐면 이 부분에 종료 태그를 넣어주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고요. 업로드를 하고 다시 클릭해서 보면 잘 연동이 돼서 만들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보고 상품에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패턴을 만들면 부서를 현재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중 선택 그런 자체를 좀 해보려면 또 다른 스키마 내용을 짜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부서 내용이라고 해서 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이름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명은 15-1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부서 목록만 가지고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이것도 디파트 리스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디파트 리스트 타입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거고 일단 헷갈리니까 이 내용을 전부 제거를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부분은 심플 타입이죠. 네임은 당연히 이걸 만드는 거니까 정의를 해줬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 리스트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리스트의 값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아이템 타입이라고 해서 만들어줬고 이 리스트에 들어갈 항목들을 지정할 타입을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되고 물론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서 목록은 리스트라는 이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리스트로 들어올 값이 d리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심플 타입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기본 심플 타입 마감을 해주고 d리스트에 대한 타입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이것과 동일하니까 굳이 길게 설명할 건 없고 여기서 만든 내용을 직접 생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받아올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리스트로 만들 항목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베이스 값을 문자열, 이건 기존에 썼던 사항이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dList라는 값은 전체 내용으로 불러오는 거죠. 이것이 불러와서 이것은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형태로 만든 값을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서 타입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설정하는 값은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중복해서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최종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동해 오는 거는 새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15-1로 해서 만들어줬고 이것도 연동하는 파일을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지금 지원자 정보가 루트 요소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는 부서 목록만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3개까지가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몇 개를 입력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는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파일 연동해서 부서 목록 태그에 원래 아까는 하나만 넣었잖아요. 하나 이상 나오면 에러입니다. 부서 목록이. 그런데 지금 현재 리스트로 해서 아까 설명해드린 값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dList죠. dList에 있는 내용을 2개만 출력해도 상관없고 3개까지 다 출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스키마와 XML 파일을 15-1로 해서 가져온 상태이고 이것한테는 일단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보면 웰폼드도 정상이고 올바르게 잘 됐고 스키마에 대한 내용도 연동이 올바르다고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내용이 아까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3개를 넣는다면 에러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파일을 아예 저장을 했습니다. 15-2로 해서 스키마 파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할 내용은 어트리뷰트입니다. 루트 요소 만들어주고 제품군 이런 건 설명할 내용이 없고 현재 이 엘리먼트 이름은 제품인데 제품의 타입이 하위 요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즉 새로운 타입을 만든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거는 제품이라는 내용 안에 코드가 있고 코드 번호, 할인율이 있고 단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제품이라는 태그 안에 코드는 몇, 할인율은 몇, 단가는 몇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다 넣겠다고 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트리뷰트라는 항목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타입을 만들어서 적용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라는 것은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min 오커스 0, 즉 안 나타날 수 있죠. 맥스 오커스는 여러 번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언바운디드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에 G타입을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플렉스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네임은 어차피 이것이니까 동일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설명해드렸듯이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고 가져다 쓸 내용을 막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G타입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 바로 시퀀스죠. 여기 이제 엘리먼트로 해서 쭈르륵 나오게 해야 되니까 쭉 나오는 내용은 하위 요소입니다. 하위 요소에 또 엘리먼트라고 해서 내용을 해줘야 될 것이죠. 그 엘리먼트 이름이 각각 출력이 되는데 타입은 제조사나 제품명을 어떤 제한이나 그런 게 필요 없고 문자열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티저죠. 스트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미노커스와 맥스오커스가 0에서 최대 무한대로 해서 붙었죠. 왜냐하면 가격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3개의 인수 요소가 작성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서별로 만들어준 거예요. 종료를 하고 지금의 핵심, 순서가 아닌 어트리뷰트를 이용한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제품 코드나 할인율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위치는 시퀀스 안에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그 마무리를 해줬고 컴플렉스 타입, 즉 이 안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안에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이름을 정의할당을 해줬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음 보는 사항이 나왔죠.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제품 코드에서 내용이 생략됐을 때는 기본값이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XML에서 직접 내용을 적어준다면 디폴트 값은 무시가 되는 거고요. 할인율도 나머지는 똑같고 고정값을 주고 싶을 경우에 픽스드, 몇 퍼센트를 할지 직접 수치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할 때 XML에 픽스드로 지정한 값은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5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컴플렉스 타입까지 해서 종료 태그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올 XML 파일을 코딩해 줘야 되겠죠. 그 내용은 지금 일단 스키마를 가져오는 거는 기존 사항이고 제품군입니다. 현재 여기서 제품 가격은 생략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가격은 민과 맥스가 0에서 최대 돼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나오는 게 맞고 오류가 아니고 수십 개든 상관없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열로 다 인식이 돼서 입력한 내용들을 출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기에 이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아도 이것이 연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넣지 않았냐가 아니라 순서별로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넣은 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없어도 없으면 없는 건가 해서 출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짠 대로
생략했을 경우에 제품 코드에 대한 기본값,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 할인율도 지정하지 않아서 무조건 5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데 무조건 이 XML 작업자가 입력하게 하려면 이렇게 use를 입력해 주시고 required라고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즉 반드시 입력을 해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이 문서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동을 해왔을 때 할인율, 필요한 특성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오류가 아니죠. 할인율이라고 입력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이 내용이 이렇게 없고 이 내용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오류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강제로 입력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 내용을 입력했을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입력을 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밸류 값들은 적을 수도 있고 적지 않을 수도 있고라고 해서 옵션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밸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이트라고 설정을 하면 그 속성 값은 정하면 안 된다고 그런 밸류 값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값을 적어놨을 경우에 이 유즈 값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그런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과 이것은 지금 다른 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설정하면 적지 않으면 강제로 이것이, 적으면 이것은 없어지고 적은 게 우선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디폴트 값, 여기다가 유즈라고 한번 해보죠. required라고 만약에 쓰면 지금은 디폴트 값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에러는 이제 기본 특성이 있는 경우에 기존 특성은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있는데도 use 특성은 선택적으로 사용되거나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조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굳이 이런 상태에서 설정을 하고 싶다면 밸류 값은 옵셔널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에러가 없습니다. 즉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굳이 출력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파일을 검사를 해보죠. 일단 업로드를 시켜놓고 클릭 히어를 해주면 결과값은 이렇게 문제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스키마랑 DTD, XML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 되는 거죠. 보신 것처럼 XML을 그대로 열게 되면 트리 형식으로 해서 올바르게 됐다고는 하지만 보기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유행했었죠. 그런 식으로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보여준다든가 기본으로 저장된 사항을 공통적으로 연동해서 보여준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CSS를 연동해서 하는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규 문서를 만들어서 참고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다 아셔야 되고 특히 CSS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상태여만 됩니다. 그래서 CSS 파일을 15-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할 CSS를 정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div 해서 하고 샵이나 콤마로 해서 클래스 또는 id로 해서 지정해줬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엘리먼트는 XML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엘리먼트에 CSS를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CSS 이름이 간단한 것입니다. 한번 적용시키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반영될 프레임을 짜야죠. XML을 15-3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PI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DTD 또는 스키마 그런 작업을 할 때 연동을 해줬었죠. 이것은 현재 XML 스타일 시트로 해서 CSS 파일을 연동하는 것처럼 타입도 텍스트 타입이나 CSS로 정의를 해주고 링크될 사항을 따로 정의해줘야 돼요. XML인데 스타일 시트다. 타입은 무엇이냐? 이것이다. 이 둘 중 하나다. 현재 CSS로 해서 이전에는 DTD나 스키마 가져올 때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링크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CSS에 보면 상품, 상품명 그런 사항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쭉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전에 했던 사항하고 좀 다른 것은 한글로 안 하고 이제 영문으로 한다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XML은 어차피 서버상에서 연동해서 보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글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죠. 단지 교육 때문에 쉽게 반영될 수 있게 한글로 한 겁니다. 태그를. 이렇게 카테고리 이것이 루트가 되고 그 다음 내용 여기에 부속사항들 제품에 있는 부속사항처럼 이런 부분들을 다 정의를 해줬어요. 지금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 웹문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CSS 연동되는 건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다 됩니다. 현재 익스플로러에 새로 고침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HTML 문서와 같이 태그는 없이 해서 CSS의 활용값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조합하려면 아무래도 CSS 코딩을 확실하게 알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CSS가 어떻게 반영됐고 이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CSS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응용해서 코딩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동을 해서 알려드렸고 지금은 이 XML 문서 자체에 스타일 시트가 있는 거로 해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항은 똑같아요. 아까는 이 파일을 연동을 해왔었고 지금은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왔죠. CSS ID를 정해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ID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맨 처음에 항상 루트 요소가 있고 그 아래에다가 스타일을 정해주고 ID 값 이거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값을 종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컬러가 다르죠. 스타일과 자바스크립트는 지정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돼요. 같은 문서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해서 선언한 다음에 코딩을 해주죠. 자바스크립트 강의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왜 주석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일시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주석 처리로 해서 반영되지 않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놨었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맞는 XML을 그냥 붙여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퍼니로 해서 들어갔고 여기에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차피 루트 요소는 이것입니다. 이거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몇 개를 만들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우저 특성상 컬러값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트리 형태로도 안 나올 것입니다. 컬러값이 없는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여기서 정의한 사항이죠.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는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영문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브라우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버전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SS는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PHP나 ASP, XML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는 문제없이 나올지 몰라도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돼 버립니다. 주석 처리가 없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고 반영도 되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습관적으로 주석 처리는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는 읽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값, 사이즈 이런 기타 등등은 CSS의 상속 관계고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CSS의 스타일 시트 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이 두 개의 덩어리인데 보시면 한 덩어리처럼 나와요. 이거를 해주려면 디스플레이를 블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당 위치는 이거를 바꿔주면 되죠. 블록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덩어리를 인라인으로 했었으니까 아까 한 줄로 나온 거고 블록으로 해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항이죠. 그냥. 그리고 여기 RGO컴은 나오지 않게 한 거 아니에요. 컴퍼니와 이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를 논값으로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해당 내용을 보면 RGO컴과 RG2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확장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도 XML 문서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기 위한 내용이 나타난 거죠. 여기다가 일단은 루트를 찾았을 때 값을 출력해주는 완전히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지정을 템플릿이라고 해주고 매치 해주고 슬러시 루트죠. 매치 말 그대로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죠. 즉 루트이니까 루트 요소를 만나면 출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두 가지 다 마무리를 지어주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기본적인 XML 문서를 만들어서 스키마나 DTD처럼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문서에. 그리고 해당 유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죠. 최고의 루트는 제품군이고 그리고 제품 안에 제조사나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가져오는 거는 DTD나 스키마처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타일 시트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군이 최초의 루트인데 이 내용을 만나면 루트 요소를 찾았습니다라고 해주라고 정의를 해놨죠. 보시면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는 거와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 CSS가 아닌 XSL로 지금 저장한 내용을 불러와서 이 파일의 확장자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 XSL로 연동한 내용을 가져오겠죠. 거두절미하고 해당 파일 보면 루트 요소를 찾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파일을 연동해 왔으니까 루트 요소를 찾으면 해당 내용을 바로 덮어서 인식을 시켜버립니다. 템플릿과 템플릿 사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해 준 것입니다. 현재는 루트 요소를 매치했을 경우에 이 내용을 출력을 해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알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또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XSL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스타일시트라고 해주고 해당 내용은 좀 아까와 동일합니다. 템플릿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 이거를 끌어오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죠. 17.xml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PI 정의를 해주고 현재 제품이 빠졌는데 핸드폰이 두 대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위 요소 그리고 하위 요소 단계별로 되어 있고 전체 묶어주는 루트 요소. 현재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XSL로 다시 넘어와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제품이라는 요소 밑에 핸드폰 요소라는 게 만나게 됐을 때 이 요소 밑에 뭔가 이제 작업을 한다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거냐? 당연히 제목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갑자기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어플라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 템플릿하고는 다르겠죠. 현재 있는 내용 중에서 하위 그 자식 요소들을 선택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셀렉트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하위에 있는 요소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출력을 해주기 위한 형태이니까 닫아줍니다. 닫고 나서 다시 그래서 지금 모델명과 맞는 경우에 작업을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현재 XSL에 value of라고 정의가 됐어요. 이제 여기 템플릿에서 모델명이 선택이 되고 이 선택된 게 맞는 경우 물론 당연히 모델명이 맞겠죠. 그게 일치하는 경우에 글자 그대로 모델명 이 내용을 텍스트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 출력해줄 내용은 현재 선택된 거에 두 가지의 값을 뽑아오니까 이제 select에 대한 범위를 정해줘서 이 부분이요. value of로 해서 value of는 값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니까요. 이 자체로는 안 되니까 연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스가 빠진 게 없나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돼야 될 태그가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기 좋게 정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좀 클리어가 됐는데 아까와 철자나 구문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핸드폰 목록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HO가 종료가 이것 다음에 돼서 줄바꿈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당연히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명 하나에 이렇게 각각 콜론으로 해서 출력돼서 보여주는 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고쳤을 때 아무 반응이 없죠. 그 내용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위에다 올려서 봤을 때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내용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원래로 하면 이렇게 원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위에다 이 내용을 이렇게 줬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나만 됐을 때 각각 모델명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나타나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딱 한 번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핸드폰 목록은 단 한 번만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핸드폰 밑에 모델명이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간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는 절대 참조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참조라는 것은 이거죠. 반드시 이것은 상대 참조.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일치가 되어 있는 제품 이거. 그래서 결론은 핸드폰의 모델명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치하는 모델명, 그래서 그 모델명과 거기에 대한 밸류 값들. 그랬을 때 이제 핸드폰 목록에 단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거였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고 핸드폰 목록이 원래 두 번 나와서 각각 나오는데 이 처리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결론은 핸드폰 목록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났을 때만 나타나니까 한 번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모델명은 두 번 있으니까 내용이 각각 두 번으로 출력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처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완제품 먼저 보여드리고 원래 상태로 핸드폰 목록에 원래 두 번씩 출력이 되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결론은 템플릿이라고 해서 값을 출력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고요. 그 템플릿 안에서 뭔가 속성값을 출력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플라이 템플릿, 다시 한번 제품이라는 루트 요소 밑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과 모델명 보여주고 싶다. 즉 어플라이 템플릿.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모양을 갖추는 게 이것이죠. 이번에는 XSL을 하기 전에 XML을 코딩을 먼저 했습니다. 물론 이 18XSL은 생성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제품이라는 루트 안에 핸드폰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의 테이블처럼 스타일 시트 방식을 주는 건데 그 핵심은 이것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동할 파일을 만들고 PI 코딩을 해야 되죠. PI는 처음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XML 자체로는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테이블화로 해서 만들어 줄 거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XSL 작업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선언은 어차피 아시니까 제가 그냥 한 번에 타이핑을 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템플릿, 루트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전도 했으니까 뭔지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이것은 첫 번째 데이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거죠. 루트 요소를 만났을 때 해줘야 되는 거는 테이블처럼 만들어 줄 거니까 HTML 이런 태그, 엘리먼트들을 직접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웹문서처럼 내용을 코딩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웹문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설명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일반 헤드에 타이틀이 있고 그 아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일 뿐입니다. 여기서 XSL apply라고 해서 select 이거 루트 최고의 제품이 있고 핸드폰이 있죠. 여기 보면 XML 파일에 제품이 루트 최고입니다. 루트 최고에 핸드폰이 있어요. 즉 현재 머리글 부분이 있죠. 머리글 부분 TH 이 부분 끝나는 거 가격 수량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몸통은 불러오는 거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글은 XML에서 선언되지 않았고 XSL에서 직접 선언을 한 것뿐이고 이제 몸통으로 들어갈 부분을 이제 XML에서 끌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서 핸드폰이라는 걸 만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새로운 템플릿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이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어플라이 템플릿을 하게 되면 반드시 템플릿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전에 아마 보고 느끼셨을 텐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고요. 제품에서 핸드폰을 찾아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핸드폰 있는 것 중에서 밑에 들어갈 내용을 코딩해야 되겠죠. TR로에서 줄바꿈을 해줬고 각 셀들을 정의를 하는데 각 셀들마다 복잡할 뿐이지 같습니다. XSL에 대한 밸류값 오프, 그리고 나서 모델명에 대한 값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통신사부터 해서 가격까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모델, 통신사부터 쭉 이미지까지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거는 구입 형태에서 값을 불러와라, 제조사에서 값을 불러와라, 이런 식의 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AAA0001 밸류 오브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 값으로 대치가 되겠죠. TR은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현재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의 템플릿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모델명에 대해서는 현재는 2개니까 2줄이 나오겠고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죠. 결과치는 이렇게 됩니다. 수동으로 만들어준 거는 이것이에요. th. 하지만 이 부분에서 CSS를 정의를 해준 거고, 원래는 하나만 만들었는데 TR이 반복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현재 모델명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ML의 내용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해놨고 새로 고침하면 현재 TR이 3번 도는 거죠. 값이 다 다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델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선이 모델명이니까. 그런데 이 뎁스, 제품의 루트, 그리고 핸드폰마다의 모델명,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경로 설정을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새로 고침해서 보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루트를 위배하는 거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가 된다면 루트 다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즉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깊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코딩하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이런 위치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어느 파일을 참조하느냐, 그 파일의 루트 요소는 무엇이냐, 루트에 뭐가 몇 개를 머금고 있느냐, 무한반복이 되면은 무한반복되는 것의 수량의 단위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그런 거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Path라는 것을 학습하실 건데 CSS와 똑같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상속관계로. 루트 요소 다음에 제품, 제품 요소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 요소 다음에 있는 모델명, 통신사 쭉 내용이 상관관계가 쭉 올라가죠. 그런 식의 내용을 이제 학습하실 건데 그게 XPath라고 하는 겁니다. XPath, 즉 XML에서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XPath를 따로 학습하는 건 아니고 XSL을 하면서 이런 경로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면서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트부터 해서 1, 2단계, 그리고 나머지들, 현재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즉 루트 요소죠. 루트 요소부터 해서 맨 아래 자식 요소들까지 지정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값들이 위치가 변경이 됐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것이죠. 절대 참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절대 참조가 정확은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참조는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현재 위치는 뭐냐면 이 위치예요. 이 위치의 하위 요소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상대 위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2가지의 상대 경로가 가능한데 점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과 아까 이렇게 해주는 부분 둘 다 먹혔었죠. 그래서 상대 경로가 그만큼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뎁스, 즉 깊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최종 위치예요. 핸드폰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 폴더의 기준으로 통신사부터 쭉 있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모델명이죠. 그럼 그 핸드폰이랑 폴더 자신은 이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모델명이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로가. 그래서 매치 값에 선택된 부분은 제품이 아닌 최종 핸드폰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경로는 이것만 수정해주면 아래 내용들은 상대 위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 위치만 기준이 잡히면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내버려 두고 좀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한 거죠. XML을 제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로, XSL도 이제 다르니까 다른 형태로 해주고 그 김에 따로 새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18-1로 정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필요 없는 내용은 싹 지울 건데 어플라이 템플릿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용 의미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고 현재 내용도 지우겠습니다. 줄 바꾼 거를 고쳐주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결론은 루트 요소를 만났을 때 제품 밑에 핸드폰이라는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는 절대 참조죠. 어플라이 템플릿에 대해서 모델명을 찾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지우도록 하고요. 현재 여러분 파일에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템플릿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현재는 셀렉트, 이 내용을 표현해줄 수 있게 처리한 거고 화살표가 이 정도에 있어야겠네요. 일단은 핸드폰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굳이 제품 들어갈 필요 없고 보시는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매치는 핸드폰 밑에 있는 핸드폰 자신에서 모델명, 이 내용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저장해 주고요. 핸드폰 모델명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 아마 3줄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개가 나왔는데 줄바꿈이 필요한 거는 여기다가 줄바꿈 해주면 되죠. 이렇게 줄바꿈 해주고 저장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 보면 이렇게 쭈르륵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템플릿이 실행되면서 이거 실행해 준 거고, 그 핸드폰이라는 게 맞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델명을 당겨와라. 또 핸드폰이 있으면 또 찾아서 출력을 해주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는 핸드폰이 3개가 있죠.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3번 만들어줬으니까 3번이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뎁스, 깊이를 자식 요소인지 부모 요소인지 상관없이 검색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 XML 파일을 이름만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XSL로 변경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코딩을 XSL만 신규로 19로 저장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네임스페이스까지 다 동일하고 템플릿으로 해서 루트 요소를 만나는 작업을 해주는데, 제조사 리스트라고 해주고 여기에 이제 for each라고 하는 거 다 돌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걸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이제 그런 작업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해서 슬래시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문서에서 제조사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경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조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조사가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기 변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구입 형태 밑에 제조사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느 밑에 있든 제조사는 문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한번 지워보고, 이럴 때 어떤 요소에 들어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내용을 비교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해줄 건지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제조사라는 게 선택이 됐겠죠. 현재 선택된 셀렉트, 제조사라고 돼 있는 건 무조건 값을 뽑아서 출력을 해줘라. 그래서 포이치는 마감을 하는데, 만약에 또 하나가 또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모델명 리스트라고 해주죠. 이것은 포이치,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모델명이라고 검색된 건 모조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위에 내용과 동일하게 value of해서 select 점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모델명이 선택이 됐다면 그 자신의 값, value of, 그런 값들을 뽑아서 출력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제 이것이 출력이 돼서 제조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게 될 거고, for each니까 모든 걸 다 돌아가면서 해보겠죠. 한 번에서 돌아가는 게 현재 for each, 제조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쭉 돌립니다. 쭉 돌린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맨 밑에까지 쭉 돌립니다. 그리고 찾은 거를 출력해 주게 되고, 그게 다 끝났으면 모델명이 이제 나왔고, 이제 모델명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마무리를 쭈르륵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을 본다면 제조사 리스트와 모델명 리스트 2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값을 1, 2, 3, 3개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찾아낸 거죠. 이거는 깊이 상대 경로, 절대 경로랑은 다릅니다. 슬러시 2개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9-1로 새로 저장해서 비교해서 뭘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건에 해당하는 값만 이제 값을 찾아서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할 거는 조건 지정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ML 파일과 XSL 파일을 19-1로 저장을 한 상태고요. 지금 유형의 빌더는 XML을 먼저 코딩할 거죠. 뼈대는 이렇게 제가 쭉 만들었고,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아실 테고, 지금 핵심적으로는 XSL이죠. 우리가 이전까지 했었던 거 XSL 선언해서 템플릿에서 절대 위치부터 해서 뎁스로 나가봐야 되겠죠, 경로를. 물론 이 내용도 끝은 아닌데 제일 먼저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 작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품이 가장 최고의 루트 요소죠. 루트 요소 중에서 제품을 만났을 때 무슨 작업을 해주느냐. 물론 당연히 어플라이 템플릿이 되겠죠. 셀렉트 선택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셀렉트 해서 핸드폰이 나타난 경우에 작업을 하자라고 정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막아주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다시 또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그냥 입력 다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진 경우에 무엇을 출력해 주느냐. 현재 모델명하고 통신사하고 가격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밸류 오브나 이런 부분, 셀렉트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그 핸드폰 밑에 있는 모델명이죠 지금. 아니면 어차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계속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라 지우도록 하고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에 있는 하위죠. 속성값. 이 부분은 뭐냐면 어트리뷰트 또는 at이라고 해서 설정을 지정해 준 거고 핸드폰 밑에 있는 속성값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통신사와 가격을 표시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쉼표로 구분해 준 상태고요. 이렇게 통신사와 가격 맨 마지막은 쉼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밑에 3개가 있었으니까 BR 태그로 돌리는 거예요. 줄바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무리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현재는 아무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뽑았죠. BR 태그로 해서 3번이 돌아간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상태였고 조건을 주게 된다면 조건을 줄 곳에 바로 핸드폰에 줄 것이고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조건은 대괄호 안에다 넣는 거죠. 가격이 이 중에서 20만 원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부등으로 해서 크고 작은 거를 표시를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저장을 해주고 해당 내용의 결과값을 보면 하나만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도 해당 내용을 봤을 때 현재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이것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다면 25만 원으로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되면 2개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검색 필터 자체를 크다만 되는 건 아니고요. 같다 하는 것도 되죠. 일단 조건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같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데 현재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유는 뭐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아신다면 단번에 이건 문자열이지 라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사이에 대괄호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조사가 RG1인 경우에만 15만 원인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XML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괄호에서 대괄호로 끝났어요. 그 안에도 같은 대괄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합니다. XML도 마찬가지예요. 대괄호 안에는 소괄호, 소괄호 안에는 대괄호 각각 다른 게 들어가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는 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낫이죠, 낫.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연산자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RG1이 아닌 경우가 되기 때문에 RG1을 제외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은 보시면 RG1을 제외한 2가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새로 고침하면 이건 당연히 설정값이 맞으니까. 하지만 이게 반대가 된다면 이건 에러입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에러라고 출력되는 게 나옵니다. 5번째에 38번째의 위치라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XML 자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됐을 때는 한마디로 태그가 새로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간주되게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이 태그 내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쓸 때는 이전에 썼었던 개체 참조 있죠. 그 방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end_lt 세미콜론으로 해줍니다.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바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건을 모델명 같은 경우에 이것을 뽑을 때 조건의 속성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를 뽑아올 때는 이거를 지우고 add이라고 해서 모델명 equal 해주고 무엇을 해볼까요? 이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죠? 이것은 문자열이죠. 숫자가 아니죠. 반드시 작은 따옴표. 왜냐하면 겉에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요. 모델명 이제 at을 붙였기 때문에 속성값이 0001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만일에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이곳에 not을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end냐 or냐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기본 정도만 알면 100% 이해가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 파일을 20번으로 해서 저장을 했고 이것도 20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XSL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 번 해봐서 이 내용까지는 알아서 아실 테고 이 내용은 루트 요소 제품이라는 거는 익히 아실 테고 마무리 태그는 모두 종료 후에 제가 한 번에 넣도록 하죠. 그리고 어플라이 템플릿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찾은 다음에 현재 구성된 요소들은 전부 3개가 다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내용을 지워보도록 하죠. 보시는 내용을 지워주고 통신사 이 내용도 지워주고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찾고 대괄호 열고 닫고 나서 펄스 그런데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안에 보시면 통신사 형태 제조사 있는데 통신사 또는 제조사가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출력을 해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 일단 이것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템플릿은 핸드폰에 대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찾았을 때 작업을 해줘라. 그런데 출력해줄 내용은 모델명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작업은 이전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고 무엇인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쉼표로 구분을 해줬죠. 한번 가격을 출력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출력해줄 수 있겠고 구입 형태를 또 자세히 보니까 출력해줄 수 있겠네요.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이어서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하지 않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들어오고 한 바퀴 돌아서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BR 태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 태그들을 닫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종료를 해주면 물론 끝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값들이 BR 태그로 한 바퀴씩 돌고 나서 3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들은 아까 통신사 또는 제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을 해주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출력이 되는 거니까 3개가 다 출력이 된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스케일이 되겠고, 그런데 아까 설명해 드릴 때 AND와 OR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이것은 AND, 통신사, 제조사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이 돼야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래서 아까 통신사, 제조사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고 그랬던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답은 하나죠. 딱 하나가 나오겠죠. 이 내용을 본다면 새로 고쳤을 때 당연히 하나가 나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가 있고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때만 나타나게 해라. 그럼 단번에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해당 내용은 AND 다음에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거 안 된다 그랬죠. XML에서는 태그가 열리고 닫힌 거로 인식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입력을 해보면 AND LT에서 세미콜론 넣어주고 이렇게 조건을 주게 되는 거죠. 현재는 통신사가 있으면서 2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대괄호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사항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조건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AND GT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서 보면 그 이상이니까 30만 원짜리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OR로 변경을 한 다음에 해당 사항을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그래서 OR나 AND 조건을 잘 조합을 하다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 형태를 바꿔주는 여기다가 낫을 붙여보죠. 마무리 되는 것까지 붙여주게 되면 그거하고 이제 반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낫이기 때문에 이것은 값이 나타나지를 않죠. 이렇게 에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좀 그렇죠.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2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 중에서 지금 보니까 20만 원이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면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모델명 001에 대해서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없는 것만 하겠다.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통신사가 있는 경우니까 낫이라고 붙여주면 통신사가 없는 경우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딱 봐도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값도 똑같아요. 하지만 아까와 지금은 조건 자체가 다르죠. 통신사가 있느냐 그랬을 때 true겠죠. 하지만 not으로 바꿨으니까 없는 경우로 설정이 되는 거고 좀 전 같은 경우에는 O와 그래서 통신사가 있거나 20만 원보다 큰 경우, 그게 아닌 경우 뒤집혀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은 논리값에 대해서 반대의 경우를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not을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not만 있느냐? true도 있겠죠. true면 다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조건이 무조건 참이다.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여기에 또 false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거짓이 되는 거죠. 당연히 새로 고침하면 출력이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 노드 관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름을 그대로 바꿔서 활용을 해볼 건데요. XML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물론 파일명은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또한 XSL도 연동되는 파일을 어차피 코딩하는 부분이라 바꿔줬고요. 노드 관련 함수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 제일 루트 최상위가 제품이니까 그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이 부분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품의 핸드폰을 찾았을 경우에 어플라이 템플릿 다음에 밑에 일반적인 템플릿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핸드폰이 맞는 경우에 별 표시는 전산 완전 공통이죠. 모든 요소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이 되니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템플릿 모든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플라이 템플릿이 또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일 템플릿 루트 요소의 모든 내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다가 직접 적어주면 적은 값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선택된 요소의 이름이다. 핸드폰 아래의 모든 것 중에서 이름이다 라는 얘기죠. 현재 이 했던 내용의 모든 내용, 이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name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텍스트라는 함수로 선언했는데 select의 텍스트 값을 출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통신사 사이에 있는 사이라는 것은 이거 텍스트, 구입 형태 사이에 있는 텍스트 이런 값들이 뽑아져서 출력이 되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BR 태그로 구분해 놨으니까
해당 값들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했는데 이건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콤마로 구분돼서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말고 이전에 또 사용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20-1 XSL 파일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도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단지 1년 번호라는 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th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곳에 핸드폰에 있는 어떤 특정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위치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실 테고 그래서 그 함수가 바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봐도 동일하게 넘버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제가 3개를 한 번 더 복사한 거예요. 현재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되죠. 그런데 거기에 포지션 함수는 아주 간단해요. 반복된 횟수만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또 사용해 보셨으면 어떤 제약 조건을 주는 게 많이 나왔죠. if, 포문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XML은 그와 같은 형태인데 좀 더 단순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명으로 저장했고 XML은 기존에 썼던 내용을 반복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XSL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플라이 들어갔으면 템플릿 반드시 들어가서 찾은 이 핸드폰에 대해서 뭘 찾거나 정의를 해주거나 그런 사항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다 템플릿 해주고 이제부터 if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라고 해서 구입 형태에다가 찾아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기 변경, 신규 가입, 보상 기변 이렇게 있는데 기기 변경으로 하겠습니다. 이퀄 해주고 이거 해줘야 되는 거는 여러 번 얘기해도 다 이해가 되시는 사항이 되겠고 그랬을 때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의 if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료를 시켜주면 되겠고 또 한 번 이번에는 구입 형태의 기기 변경 말고 신규 가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내용만 변경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준다면 여기에서 기기 변경이 아닌 신규 가입이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고 불필요하지만 좀 다른 내용의 문구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출력을 해주고 if 닫아주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보상 기변인 경우 반납을 하시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출력해주면 줄 바꿔서 표기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템플릿과 스타일 시트도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종료를 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태그 다 빠지고 이것만 각각 출력이 되는 게 정상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BR 태그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if문을 사용한 결과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위치값, 포지션 값도 있죠. 1, 2, 3 그럴 때는 여기에 이런 부분 지워주게 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써주고 모드라고 하는 값이 나머지 부분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경우 짝수가 되겠죠. 짝수에 해당하는 값은 어디가 될까요? 3개 중에서 짝수, 여기가 되겠죠. 짝수일 때는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로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모델명과 색상 두 가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요소값이죠. 속성값과 요소값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델명, 여기 속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주면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출력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홀수인 경우도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컬러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홀수가 나올 수 있게 정의를 했고 컬러는 레드입니다. 해주게 되면 새로 고침한 순간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if라는 거를 이용해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XML에서는 안타깝게도 else가 없어요. 그렇게 동일한 값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choose 함수라는 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연관이 있으니까 20-4로 파일명을 만들어 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전에 사용했던 내용이니까 4로 연동해 주도록 하고 관건은 XSL이니까 동일한 사항이니까 말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핸드폰을 찾아서 핸드폰 안에 이제 내용을 찾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객님은 뭐뭐뭐 이거 모델명을 구입했습니다. 모델명 이거 출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choose 함수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hoose 안에다가 조건을 적어주는 거죠. 보시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when이죠. 다음에 조건이 들어갈 때는 테스트라고. 조건은 구입 형태. 자, 구입 형태 볼까요? 기기 변경, 신규 가입, 보상 기변이 있는데 보상 기변으로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출력되는 문구는 이렇게 내용이 출력되게 해주고 when을 다 닫아줍니다. 물론 하나만 할 게 아니니까 choose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when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기 변경인 경우에 똑같이 해주어야 되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문구만 수정했습니다. 구입 형태가 기기 변경인 경우에 이렇게 내용이 출력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죠. 보상 기변도 아니고 기기 변경도 아니다. 당장 신규도 될 수 있겠고 다른 형태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이럴 때 결정된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해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otherwise라고 해주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조건들을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스타일 시트까지 다 닫아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내용, 뭘 구입했다, 그 다음에 출력되는 문구, 중간에 이 사항은 여러분한테 말없이 제가 HR 태그로 만들어줬습니다. 원래 BR 태그로 해서 한번 쭉 돌아가면 줄바꿈되게 할 수도 있겠고, HR 태그면 마치 어떤 메뉴처럼 그렇게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노드 관련 함수라 그래서 네임 텍스트를 할 때 내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각각에 해당하는 노드의 이름, 노드에 해당하는 내용들, 텍스트 값들, 그런 것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if나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5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XML을 이름만 바꿔서 정의해봤고, 신규 문서 XSL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줬고, 현재 핸드폰 요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들어가면서 하자고 할 때 for each라고 정의해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특정한 요소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하고 모든 요소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기억하실 겁니다. 각각의 그런 것들마다 돌아가면서 다 점검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했었죠. 이름인 경우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거 줄 바꿈해도 되고 옆에다 나란히 써도 되고, 선택된 요소의 이름을 텍스트, 이거 했었잖아요, 다. 현재는 모든 요소의 이름과 텍스트 값이 쭉 나오는 거고요. 모든 내용이 표시되고 나면 줄 바꿈 해주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연동돼서 쭉 찾아내는 거죠, 다.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핸드폰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출력되는 거였고, 만약에 이거를 바깥에다가 아니라 안에다 넣으면 한열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핸드폰이 바뀔 때마다 출력해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드렸고, 만약에 특정 요소만 보여주겠다. 가격만. 가격이 나타났을 때 포이치를 하되 매번 가격이 나타난 경우에만 재조사해주고 재조사에 맞는 네임과 내용을 뿌려주는 거죠. 그럼 콤마가 돼 있으니까 제조사 RG, 제조사 RG2 이런 식의 내용으로 출력이 돼야 되겠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현재 제조사가 아니라 가격이었군요. 제가 가격을 써놓고 제조사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조사를 한번 넣어보죠. 새로 고침. 이렇게 되는 거죠. 핸드폰 내의 제조사, 제조사의 이름과 텍스트 모델명들, 어떤 밸류 값들을 출력해 주는 거죠. 쉼표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스킨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내용을 파일명만 바꾸어서 XML을 해주었고, 연동할 파일,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거 루트 제품이 되겠고, 제품 밑에 항상 핸드폰은 있었으니까 정의를 해주고, 각각의 핸드폰을 찾았을 때 정렬해서 이제 보여주는 걸 하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존 했던 것처럼 XSL 밸류 오브에서 셀렉트 모델명 기억하시죠? 여기서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가격에 있는 요소, 단위가 있잖아요. 화폐 단위. 그래서 요소에 대한 내용은 at, 이 내용이 골뱅이가 들어간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각각의 포이치가 끝날 때마다 BR로 해서 줄바꿈 해주고 마무리 태그까지 다 완료를 해줍니다. 현재는 단순하게 순서대로 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출력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화폐 단위로 해서 화폐 단위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요소 내용, 원이죠. 화폐 단위는 전부. 원이 출력되고 가격이 출력되고 그런 상태로 출력되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출력까지는 여태까지 배우신 걸 응용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높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또는 솔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솔트가 이제 어센딩, 디센딩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사항은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솔트라고 해주고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되니까 오더가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오름차순 어센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작은 값부터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형태고요. 그런데 어센딩을 해주되 기준이 뭐냐? 셀렉트 이퀄 기준값은 수치가 나오는 가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제 텍스트냐 넘버냐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넘버로 해놨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던 것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소트에 의해서 낮은 가격부터 해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값을 보니까 비슷한 값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30만 원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고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디센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면 역순으로 가격에 의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넘버와 텍스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정렬은 결과값에 차이가 없어요. 새로 고침해도 동일한 값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만이든 10만이든 알바 아니고 이것이 가장 높으니까 이렇게 정렬을 해준 상태이고요. 이것을 변경을 해서 넘버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값이 돼요. 값이 제일 크니까 올라가고 제일 작으니까 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정렬값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만 갖고 텍스트냐 넘버냐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할 부분은 XML에 없는데 내용을 만드는 그런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으로 지금 저장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없는 요소를 만든다. 그것은 엘리먼트를 새로 생성을 한다. 그런 방식의 내용이 되겠죠. 그냥 하나만 만듭니다. my root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XSL을 만들어주고, 이 내용까지는 똑같고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게 그냥 루트를 찾는 거예요. 아무 정해진 사항이 없잖아요. 루트는 바로 my root라는 최상위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 루트 요소를 만났을 때 my root 찾은 다음에 적용을 시켜라. 그런데 지금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붙여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제부터 여기 없는 요소를 붙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가할 요소의 태그 이름인데 가장 기본적인 웹문서 엘리먼트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타이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은 타이틀입니다. 웹문서나 이런 게 열렸을 때 여기에 타이틀, 붙는 사항, 이렇게 붙는 사항이 이 내용이 출력되게 타이틀이라고 해줬죠. 헤드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바디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처럼 태그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즉 루트를 만나면 apply 템플릿을 하겠다. my 루트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을 때 이 my 루트를 만났을 때 추가를 쭉 해가는 거죠. 현재는 엘리먼트를 총 3개 중에서 2개를 닫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한마디로 여기 내용이 없더라도 이 루트만 찾아서 루트 찾은 데다가 이렇게 쭉 템플릿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ML에 아무 내용도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된 거죠. 일부러 제가 줄바꿈을 안 했고 지금 다시 줄바꿈을 했습니다. 즉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에 태그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항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추가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서만 추가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XML은 동일합니다. 여기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고 이 파일을 연동해 오고 이 대상 XSL을 코딩하는 건데 더 쉽습니다. 루트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거냐? 요소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 제품이라고 해주고 여기 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이 쭈르륵 들어가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제품 안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쭉 넣었고요. 해당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줄바꿈 없이 쭉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XML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넣도록 하죠. 연동할 XSL까지 코딩이 됐고 제품 핸드폰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겠고 여기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제품 내부에 지금은 제품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품을 만나면 바로 추가해버리는 형식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for each select 핸드폰이라고 정의를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네임은 또 다시 한번 엘리멘트 핸드폰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은 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ply 템플릿 가격이라고 정의를 또 해줍니다. 제품을 만났을 때 지금 보면 제품하고 핸드폰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만났을 때는 지금까지 선언한 바깥에다가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마무리 태그를 해주고 나서 여기에 템플릿을 선언해주고 가격이라고 해주고, 그래서 가격이 맞는 경우에는 바로 지금 할 어트리뷰트 속성값이죠. 구입가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이 가격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속성값에다가 밸류 값을 넣어주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까 구입 가격이라고 했던 거고요. 의미는 여기 있는 가격을 찾았을 때 방금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또 보니까 똑같이 해주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또 구분해줘야 되겠죠. 판매 제품이라고 해줄까요? 그래서 제품 찾으면 판매 제품,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거를 제품을 찾았다고 그러면 판매 핸드폰, 이렇게 각각 다르게 넣어준 겁니다. 핵심은 가격이라는 거를 구입가를 지정해 주는데 어트리뷰트 형태로 판매 핸드폰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어트리뷰트 들어가게 되고요. 가격에서 그 값을 뽑아서 구입가에다가 이제 속성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모양이 달라요. 처음에는 제품 핸드폰이었어요. 이렇게 가격 이렇게 요소들로 차근차근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결과치는 보니까 판매 제품 밑에 판매 핸드폰 구입가가 나와요. 구입가가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다가 지워졌나 봅니다.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하고 해당 내용을 하면 구입가라고 해서 그 내용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개가 다 똑같죠. 구입가, 구입가. 현재 보시면 다른 것도 엘리먼트로 해서 추가해줬고 이것도 추가해준 거고요.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줄 때는 속성의 네임, 이름 이렇게 직접 지정해주게 되면 그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테이블에 이미지를 넣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22번 파일로 이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파일명만 변경해서 가져왔고 이미지 경로입니다.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경로에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타이틀을 먼저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핸드폰 사진이라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물론 밑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는 게 되겠죠. 여기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식은 맨 아래 여기다가 또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밸류 오브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났을 때 이미지 경로에 따른 거를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림을 넣기 위한 HTML 태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img 태그라든가 소스 주소라든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apply template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걸 찾았을 때 apply template이니까 템플릿을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미지로 바꿔주고요. 제일 먼저 img 태그라는 거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엘리먼트 이름은 img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어트리뷰트 처음에 네임은 src죠. 주소니까. 그래서 이제 src 값은 value of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미지라는 태그 앞에 img라는 엘리먼트 거기에 포함된 src라는 주소,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줘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종료를 해주고, 이미지 사이즈, 위드 값이나 하이트 값을 따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사이즈를 픽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주면 정확히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를 확인해서 보여드리면 이미지 태그가 만들어져서 출력이 돼 보이는 거죠. 이번에는 X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 HTML처럼 그렇게 확장된 부분인데 일단은 봐야 알겠죠. 그런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 X링크를 지원을 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능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22-1은 이런 내용으로 했고, 22-2는 둘 다 XML인데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러올 XML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X링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전부 이제 가져올 XML 파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22-3으로. 여기에 중요 관건은 모델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링크라고 해주고, 이곳에 이제 링크를 넣어주는 건데, 이건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준 상태고, 이게 끝이 아니라 X링크의 타입은 심플 타입입니다. 일반 심플 링크는 HTML의 하이퍼링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부분이고, 실제 지금 당장 우리가 쓸 거는 href해서 링크되는 걸 하겠습니다. 모델명이 시작돼서 끝나는 태그, 그 사이에 이 내용, 일반 HTML의 링크랑 동일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아까 XML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루트는 제품이고 제품에 핸드폰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제품 만들어줬고 핸드폰 태그까지 종료를 시키고 이것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두 개의 파일을 만드는데 링크 이름이 잘못됐죠. 이렇게 다시 올바르게 링크 타겟 이름을 설정을 했고요. 현재 이거는 제대로 링크가 되지 않아요. CSS 형태로 해서 뭔가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원형 이 자체로 그냥 나와 있는 게 당연하고요. 이거를 이제 링크가 되려면 CSS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CSS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3이라는 CSS 파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CSS 파일은 이전에도 우리가 했던 사항이니까 깊이 설명할 이유는 없겠고, 제품이라는 태그 자체에 정의하는 부분과 이런 사항은 공통적으로 일반 CSS도 콤마로 구분을 하죠. 여러 개를 넣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한 거를 불러와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파이어폭스입니다. 현재 파이어폭스로 해당 내용을 열어서 보여드리는데, 핸드폰과 핸드폰 사이에 이 태그인데 여기 이제 모델명의 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링크 네임이 들어갔고 실제 심플 타입은, 그리고 나서 경로는 이렇게 경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안 되겠지만 참고로 이거 책갈피 링크 하는 거 있죠. 같은 링크인데 정해진 책갈피를 찾아가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대상 내용에 책갈피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책갈피로 지정된 아이디 보면 여기에 책갈피로 내용 아이디를 지정을 해놨고 그 아이디를 찾습니다. 숫자는 3번, 즉 뭐냐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색상에 대한 내용이 타겟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이어폭스든 어디서든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거 해서 온로드 있고 온 리퀘스트도 있고요. 해당 내용에 아더라든가 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온 리퀘스트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온로드는 말 그대로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X링크의 show라고 되겠죠. 여기에 이제 값들이 쭉 있는데 원래 new라는 밸류 값이 있습니다. new는 어떤 창에 넣어줄 거냐,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죠. new는. 그리고 replace는 현재 창에, 그리고 인베드 같은 경우도 있는데 현재 위치에 어떤 내용을 대처하면서 나타나고 그런 등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이론적인 학문일 뿐이고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돔입니다.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돔은 플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자바 이런 거에서도 조작할 수 있게 해주고 XML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트리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서 뒤져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실행할 때 이렇게 나오니까 언집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C에 템프라는 곳에 압축이 풀려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템프 내용에 들어가면 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차단된 그런 거 있으면 해제를 해주시고,
테스트 해본 결과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려면 테스트할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파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고 요소의 이름이 영문이어야 되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클릭 해주면 원래 경로가 나타나는데 브라우저 특성상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브라우저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브라우저 중에서 되시는 게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PC에 로컬 관련 너무 많은 내용을 설치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컴에서 만든 파일을 올리면 트리 구조가 굿 해서 내용이 나오죠. 최소 내용 전체 굿스라는 루트에 굿 안에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텍스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노드는 요소들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 요소와 요소 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규 요소를 만들어서 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ML이나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HTML 문서로 일단은 만들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짜기 위해서 정의를 해주고 주석 처리 왜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코딩을 해줄 건데요.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의미는 최소한 아실이라 생각하고 변수 이름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돔 객체를 가져오기 위한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변수 이름에다가 돔 객체를 담기 위한 내용을 정의해줘야 되겠죠. 복사해서 equal new 객체를 새로 생성하겠는데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 형태로 하는데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죠. 이 내용을 채워넣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 DOM이라고 하는 거 XML 도큐멘트 형태를 불러오기 위해서 변수가 설정되게 됩니다.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아까 24번 파일 테스트했던 거 이거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obj-dom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이 XML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어디서?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두게 되는 거죠. 변수 이름으로. 이제 노드 이름과 값을 보여주는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를 지정하는 거는 펑션. 그래서 이거 이름은 정해준 거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내용을 가져오기 위한 즉 노드를 저장할 수 있을 만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럼 이 obj 노드에다가 여기 있는 돔 객체 아까 불러왔던 거 있죠. 하드디스크에서 이 객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노드를 당겨오는 거죠. 객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노드를 당겨오는 거예요. 특정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즉 특정 객체라는 것은 이 중에서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obj-dom이라는 것 중에서 document element first child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i라는 거죠. 첫 번째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기가 되겠죠. 이것을 document right로 띄워줄 수도 있고 하지만 팝업으로 출력해 주는 거 alert로 해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거는 문자열 아무 의미 없이 출력이 되는 건데 여기 붙여지는 게 이거 방금 가져온 노드 이거에 이거 지정해주게 되면 선택된 노드 이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show value라고 해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아닌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name 대신에 value를 지정해준 겁니다.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설계도를 만든 거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는 어떤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버튼을 만들 겁니다. 클릭됐을 때 노드의 이름을 보여주는 아까 우리가 함수 정한 거 이거를 불러오는 거죠. 클릭이 됐을 때 출력해주고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만들어진 돔에서 first child 첫 번째 i를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i의 이름을 출력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반 브라우저로 해서 노드의 이름 그러면 굿이 나와야겠죠. 노드의 이름 굿이라고 나오고 이것은 노드의 이름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루트 요소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이름이니까 두 번째로 노드의 value null이라고 나오죠. 이유는 이곳에는 더 이상의 텍스트 노드가 없기 때문에 null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XML 파일을 만들었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 여기 객체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요소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텐데 신규 문서는 HTML 문서를 끌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당겨오는 작업을 또 다른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변수 이름은 오브젝트 돔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한 번에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전에 했었던 그 사항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할 파일이 이거죠. 한번 해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로드를 해주면 메모리상에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오브젝트 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파일이 불려와서 여기 차곡차곡 적재가 되는 것처럼 되겠죠. XML 내용을 보여주는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새로운 내용은 펑션에서 함수 이름은 showXML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alert로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서 불러올 내용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잖아요. 적재된 게 obj-dom에 있는 XML을 불러오겠다. 파일을 연동해서 불러오는 거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D에 대해서 XML로 해서 불러주는 거죠.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이것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클릭을 발생시켜서 여기를 제가 수정해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럼 태그가 바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새로 고침해서 클릭했을 때 이거 PI와 제품, 제조사, 제품에 대한 내용이 불러와지는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파일을 노드에서 막 해서 담아놨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불러서 XML로 표현해 준다. 그래서 팝업 창으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고 이제 텍스트 노드와 이런 걸 붙여줘서 하는 함수를 또 만드는 거죠. 함수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텍스트와 요소 노드를 만들 건데 각각 이제 요소의 노드들에 붙여주는데 해당 변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정한 거를 붙여주고 이제 텍스트 노드와 엘리먼트에 대해서 붙여줄 노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변수를 정의하도록 하죠. 이렇게 정의를 두 가지를 하고요. 제일 먼저 obj 텍스트 노드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obj 돔 그리고 새롭게 이름을 정의를 해줍니다. 이제 텍스트 노드를 붙여줄 일반 노드 요소의 이름을 정해준 거죠. 모델명이라고 하는 요소 노드가 만들어졌고 텍스트 노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텍스트를 엘리먼트 이 모델명에다가 붙여줘야 됩니다. 둘 다가 상관이 없으니까 각각 이름이 지정돼서 담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 변수 여기에 append child, 자식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을 뭘 붙여주냐? 이거죠.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붙여줍니다. 물론 마무리해줘야 되는 건 아실 테고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먼트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텍스트 노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 AAA0001을 담고 있는 텍스트 노드가 되겠고 바깥에 있는 게 엘리먼트 노드 이 사항이 되겠죠. 현재는 이거는 돔 개체에 붙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돔 개체에다가 붙일 수는 없고 그 붙일 수 있는 위치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new 노드라고 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equal 어디냐면 obj 돔에 여기서 도큐멘트 엘리먼트 해서 first child 첫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 위치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고 그 위치 값에서 이 내용을 붙여주게 되면 여기 돔 개체에다가 첫 번째 위치를 선택해서 거기에 obj 돔 첫 번째 자식 밑에 바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new add 노드라고 하는 거를 append child에 엘리먼트 노드라는 거를 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할 때는 실제 내용을 읽어왔고 이 내용은 실제 내용에 모델명과 넘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는 그대로 읽어왔고 지금 보시면 노드의 값이 이렇게 읽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코딩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상태죠.